염색을 하고 올려다가 일부러 안 하고 왔어. 왜요? 응? 왜요? 아무래도 좀 연식이 좀 있어 보여야 욕하는 놈도 덜 있을 것 같고. 그래도 몇 개 좀 적어 와야 되는 거 아니야? 야, 머릿속- 진짜 아무것도 안 갖고 왔고. 쌩입니다. 진짜 쌩입니다. 그래도 부동산 이야기부터 하네. 그쵸. 나름대로 성공했다고 봅니다. 정부에서는. 왜 그러냐면 저 같은 사람 기본적으로 이제 제가 굉장히 괴로워요, 지금 사실은. 괴로운데 저는 사실 예전부터 나는 뭐 정부 입장에서 봤을 때는 뭐 어찌됐든 타켓이 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네. 내 나름대로는 조심해 왔어요. 뭐 세금 내는 것도 그렇고 또 저 뭐 요번에도 그렇지만 굉장히 저기 자료 소명하라 그래가지고 제출 많이 했거든요. 올 초에도 그렇고 일부러 그러는 건지 저를 맞춰서 그러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찌됐든 저는 사실은 세금 저하고도 거래하신 분들 많이 계시지만 세금도 잘 챙겨서 내고 그렇게 해요. 하다못해 제가 2만 원짜리 우리 톡방이 한 달에 2만 2천 원인데 그것도 다 세금 신고 다 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게 그렇게 해야 되는 게 사실은 또 맞기도 하고 예전에부터 한 10년 가까이 전부터 제가 이거 잘해야 되겠다 싶어서 그냥 쭉 사실은 해오고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저는 제가 가지고 있는 집은 지금 살고 있는 집 한 채밖에 없어요. 한 채밖에 없고 전부 다 이제 법인으로 투자가 다 돼 있고 또 한때 그랬지만 갖고 있던 물건 법인으로 넘기고 뭐래 해가지고 이렇게 사실은 다 하고 있었는데 뭐 우리가 알고는 있었어요. 그래서 법인이 어느 정도 규제는 할 것이다라고 이야기했지만 엄청나게 많이 쪼였죠. 지금 사실은 종부세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지금 힘들어지는데 저는 저 같은 경우에도 내년에는 상당히 힘들어지는 상황이라서 저 같은 놈을 갖다가 공격을 하기 위해서 정부에서 머리를 쓴 것 같은데 대단히 효율적으로 저를 괴롭히는 데 있어서는 아주 성공적이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고 소기의 성과가 있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하면서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하루 종일 사무실에서 모니터 저는 모니터 2대 이렇게 노트북 이렇게 보고 이쪽에 내 보유 리스트 엑셀로 원래 정리해 놓잖아요. 네. 정리해 놓고 쳐다보고 있어요. 이렇게 쳐다보고 어쩌지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이거 지금 도대체 이걸 어떻게 하면 좋지? 방법이 없잖아. 지금 공제도 안 돼. 그리고 6% 그냥 그대로 맞아야 되는데 이거 그러면 엄청 크잖아요. 다시 지금 개인으로 갖고 오고 또 이거는 그러면 이거 하나 팔아가지고 이제 몇 년 대비해서 그냥 저걸 해야 되나? 별별 생각이 다 드는 거예요. 근데 저는 조금 낫다고 생각해요. 낫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사실은 전국적으로 법인 투자 이 앞에 많이 했을 때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 남쪽 지방이나 이렇게 대규모로 들어가서 몇십 개씩 한 사람들 이제 있었는데 그분들은 굉장히 깝깝한 그런 상황이 지금 될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또 정부에서는 그런 사람들을 냈다 죽어봐라 하고 이렇게 그냥 시범 케이스로 이렇게 조진 거는 나름의 소기의 성과는 있는데 1주택자나 무주택자는 큰 의미 사실 없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어찌됐든 전체적인 파이가 줄어드니까 투자 수요는 줄어드는 것만큼은 100% 맞는 말이라고 봐야죠. 정확하게 딱 때렸습니다. 정확하게 다주택 알고는 있었어요. 어느 정도 올 것이다라고 알고는 왔는데 이렇게 아주 그냥 뭐라고 할까요? 너 죽어봐라 하고 있잖아. 무지막지하게 될 줄은 몰랐지. 우리가 그 얘기했잖아요. 그 정부 정책이 계속적으로 이제 국회의원들 그러니까 이제 정부안이 아니었단 말이지. 중앙정부안이 아니었고 여당 의원 입법으로 계속 올렸단 말이죠. 그쵸. 그러니까 보통 이제 세법이 바뀔 때는 정부안이 와서 거기서 이제 가감을 하고 하는 건데 그쵸. 의원 입법을 해가지고 이렇게 무지막지하게 하루에 한 번씩 계속 나왔잖아요. 그래서 무슨 100일장 잔치하듯이 누가 잘하나 이렇게 하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그러한 부분들이 이 180석, 176석입니까? 이 거대한 어떤 그런 힘이 이게 정말 대단하다. 이러한 힘들이 지금 전부 세금 내라면 내야죠. 내라면 내야 되는데 하여튼 고민은 많습니다. 아직까지 시간적인 여유가 있긴 한데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다 팔 게 없어가지고 고민해요. 이거 도대체 어느 걸 정리를 하긴 해야 될 것 같은데. 뭘 정리하지? 왜냐면 그런 부분들이 이미 다 똘똘한 애들이네. 네, 저는 항상 주장
해왔던 게 그런 거니까. 파리 그래서 때부터 말씀하셨으니까. 네, 파리 때부터. 파리 때부터가 아니야. 문재인 대통령 당선될 때부터. 그 다음날 그때 330 강의하면서 그쵸. 야, 빨리 다 팔아라. 다 팔고 똘똘한 거 가라라고 그때부터 이야기했었으니까. 이게 이제 제가 그때 들었던 것 같아요. 예, 맞아요. 그때 들었어요. 이제 강력하게 지금 가고 있는 거죠. 점점점 더. 저는 궁금한 게 간단하지 않나? 2주택부터는 양도세 100% 때리면 끝나잖아. 왜 안 하냐고. 그걸 왜 안 하는 줄 알아요? 왜 안 합니까? 진짜 그렇게 하면 독재 국가구나 사회주의 국가구나라고 사람들이 다 인식을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정도까지는 자기들도 자신이 없는 거야. 지금도 이미 뭐 거의 그러니까 지금은 프레임의 싸움이지. 제가 계속 이야기했지만 표가 어느 쪽이 많으냐에 따라서 거기에 따라 전반적으로 사실은 움직이는 거지. 논리도 없고 근거도 없고 뭐 아무런 어떤 그런 이렇게 해야지만 된다라는 어떤 그런 건 없어요. 이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거는 공공의 이익, 공공을 위해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놈의 공공. 그래서 이 공공 때문에 뭐 지금 뭐 엄청나게 지금 문제가 사실은 많죠. 지금 가장 중요한 건 당장 내년에 서울하고 부산 선거만 해도 맞아요. 시장 선거만 해도 압도적으로 만약에 민주당을 제외한 다른 당의 후보가 당선이 됐을 경우에는 쉽게 그렇게 이거 왜냐면 아이러니하게 지금 현 정부에서는 모든 정책이 어떤 그 표를 위해서 숫자 노름을 하고는 있지만 반대로 가장 또 겁을 내는 게 결국은 지지율이란 말이지. 네. 그게 이제 시각적으로 나타나게 되면 쉽게 더 폐악질을 하지 못하지 않을까. 서울은 지금 갈 수밖에 없어요. 여러 가지로. 뭐 저뿐만 아니라 다른 분들 다 이야기를 하지만. 네. 지금 가장 핵심적인 게 첫 번째는 그거예요. 뭐냐면 집을 팔 수가 없어. 양도세 때문에. 세금 때문에. 팔 수는 없는데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팔고 나면 못 사. 사실은 그게 제일 핵심이고 두 번째 핵심은 이제 돈이 쓰레기가 된다는 거. 돈이 너무 이제 가치가 없어지고 제가 항상 이야기하잖아. 부동산 가격이 오르는 게 아니라 돈의 가치가 떨어지는 거라고. 걔네들은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는 건데 돈의 가치가 없어지다 보니까 아까 전에 우리 밥 먹으면서 그 얘기 했잖아. 지금 추경 또 재난지원금. 한다고 재난지원금 하는데 100만 원씩 했을 때 전번에 13조 원인가 14조 원인가 풀었단 말이에요. 다 소고기 사 먹었잖아. 소고기 사 먹는데 그 돈 버는 사람은 100만 원으로 어떤 가업을 일으킨다던가 할 수가 없어. 뭐 어떤 영업을 한다든가 창업을 한다든가 이렇게 100만 원 갖고 할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결국은 잠깐 기분 좋게 쓰는 거다 말이지. 그럼 그 쓴 돈이 다 어디로 가냐. 결국은 사업가나 자본가나 그쪽 계통에 있는 사람들이 돈 다 가져가고 그 돈은 결국 어디 가냐. 다시 어떤 자산의 투자가 이루어지는 부분이다. 그런데 이제 그 돈을 그러면 어디서 나오냐. 지금 국채 발행한다는 얘기 나오죠? 네. 돈이 없어요. 될지 안 될지. 뭐 국채 발행을 해. 국채 발행을 하게 되면 기획재정부에서 국채 발행을 하게 되면 그걸 누가 사주냐는 거지. 만약에 은행에서 사주게 되면 시중에 있는 돈이 빨려 들어가는 거니까 국가에서는 그걸 원하지 않는다는 거지. 시중에서는 지금 돈이 돌길 바라는 거니까. 그럼 결국은 누가 사준다? 한국은행이 사주겠지. 한국은행이 사면 한국은행이 무슨 돈으로? 찍어내잖아. 찍어내서 그 돈으로 결국은 사줘야 되니까 그 돈 가지고 다시 재난지원금 풀면 또 그냥 또 시장에 돈이 풀리죠. 이렇게 이야기하면 또 이제 또 똑똑한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한다. 돈은 풀려도 돈은 돌지 않는다. 뭐 이딴 소리 하거든. 유동성의 한정 이러면서 또 그럴듯하게 이야기하는데 개풀 뜯는 소리 하고 그 다 결국은 그 돈들이 다 어디가 자산으로 가는 거지. 그러니까 왜냐하면 시장이 불안할수록 시장이 힘들다라고 생각할수록 사람들의 마음은 뭐냐면 어디로 간다? 안전자산으로 가는. 그렇죠. 그럼 안전자산이 어느 거냐고로 생각할 거지. 안전자산. 지금 안전자산이라고 생각하는 게 기본적으로 이제 전통적으로 이제 미국 국채, 그다음에 요즘 들어서 미국 주식들, 그 또 IT 주식들, 성장주. 네. 그러니까 실적주들 말고 네. 뭐 그런 것들. 그 우리나라에서는 대표적으로 뭡니까? 서울 아파트. 강남. 강남. 뭐 강남까지 안 가더라도 결국 서울 쪽에 이런 아파트. 광역시의 입지 좋은. 강남이 서울에만 강남이 있는 게 아니고 뭐 광역시라든지 자기가 사는 동네도 다 강남이 있어요. 그 동네에 강남들이 있다고. 네. 결국은 그쪽으로 다 가는 거예요. 갈 수밖에 없어. 금이나 달러나
이런 데도 한다고 그러지만 금이나 달러 이런 데는 사실은 돈이 한 수백억 있는 사람들이 이 자산 그 포트폴리오 분산 차원에서 하는 것이지 사실은 달러 사준다고 해서 금을 사준다. 금 자체에서는 이자가 한 푼도 나오질 않아요. 거기서 나오는 발생하는 소득은 없어요. 물론 이제 달러 같은 경우에는 결과적으로 환율적인 환차익을 볼 수도 있지만 그 차원 환차익 보려고 사는 건 사실은 아니거든. 그렇죠. 나중에 와장창 폭망했을 때 어떻게 할 거냐. 뭐 도망가려고 하는 거고 뭐 어떻게 보면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우리가 쉽게 즉 뭐냐면 돈이 수백억이 있는 사람들이 아니고 그냥 몇 억에서 뭐 1, 20억 있는 사람들이 가장 선호할 수 있는 것은 뭐다? 부동산밖에 없다라는 결론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 그 중에서 어디로 갈 거냐? 가장 안전자산이라고 생각하는 건 어디일 것이냐? 그러면 이제 누구나 가고 싶어하는, 누구나 선호하는 쪽으로 가겠죠. 그건 뭐 이미 예견된 이야기고 더군다나 이제 정부 정책상 다주택자는 때려잡는 상황이고 결국 어찌됐든 집을 한 채, 뭐 많아도 두 채 이상을 가지고 있으면 굉장히 괴로운 상황이 벌어진다라면 개수 줄일 거고 뭐 뻔한 거잖아요. 이거는 제가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수많은 전문가들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들이죠. 고위공직자분들은 아무튼 재테크를 잘했어요 이번 시즌에. 잘했죠. 많이 올라갔습니다. 근데 저는 그거를 욕할 게 못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에 왜 욕을 해? 그러면 저 진짜 웃기는 건 욕을 해야 되는 게 뭐냐면 1주택자면 능력이 있고 무주택자면 능력이 있다. 강남에 집 갖고 있으면 능력이 없다. 이런 잣대를 대는 게 너무 웃기는 거야. 이게 우리나라인가 싶고 이게 한국인가 싶고 내가 이런 한국에서 살고 있는가 싶기도 하고. 네. 그렇지 않아요? 생각을 한번 해봐요. 아니 능력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을 거예요. 그런데 무주택자여야 된다? 1주택자여야 된다. 지금 현재 그렇게 되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나는 그게 너무 아니다. 그건 인간적으로 그건 아니다. 그래서 고위공직자도 능력 있으면서 재테크도 잘하고 이런 것이 뭐 능력자지. 일 잘하는 사람은 뭘 해도 잘해. 우리 옛날에 우리 학교 다닐 때도 그렇잖아. 네. 공부도 잘하고 얼굴도 잘생기고 여자친구도 많고 개새끼지. 그러니까 사실은 굉장히 그런 사람들이 잘하는 것이지. 뭐 집이 없다고 해서 그 사람이 능력이 없다라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그거를 아주 그냥 정책의 화두로서 삼는 것은 또 그렇게 보여주기식 쇼를 하는 것은 좀 아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까 생각해요. 말도 안 된다. 이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법인 세금 너무 많다. 그러니까 이제 방법은 없어요. 바꾸는 수밖에 없지. 4년 버티고 바꾸는 수밖에 없지. 저도 개인적으로 그래요. 다주택자들은 이제 뭐 사실 덤비기가 사실은 쉽죠. 본인 포트폴리오 조정하기가 바쁘지. 뭐 투자를 한다던가 뭐 이렇게 하는 것은 좀 힘들지 않겠나. 이번 기회에 뭐 무주택자나 1주택자들은 뭐 갈아타기 한다던가 또 없는 분들이 사는 것은 이렇게 유의하더라도 다주택자가 공격적으로 취득세 뭐 12% 내면서 그렇게 과연 할 수 있을까? 또 법인이 또 12% 내면서 그렇게 할 수 있을까? 그건 쉽지 않다고 봅니다. 있는 거 어떻게 정리를 하느냐, 어떻게 잘 버티느냐, 그게 사실은 지금으로서는 가장 중요한 문제죠. 무주택자분들은 아무튼 사는 게 맞죠. 계속 눈치를 보고 계시더라고요. 지금까지 안 산 사람이 살 것이냐라는 것은 정확한 팩트라고 봐요. 그래서 잘 못 살 것 같아요. 잘 못 살 것 같은데 저는 이제 다녀보면 투자할 곳이 참 많이 보이는데 참 안타깝다. 뭐 그렇게 밖에 이야기할 수 없고 잘 근데 이제 뭘 사야 될지 모르는 거지. 안전마진이 있는 것을 그걸 골라내는 능력은 아직까지 무주택자인 사람이 그걸 골라낼 수 있는 능력이 과연 있을까? 없어요. 그렇죠. 없어요. 그러네. 없기 때문에 못 사지 않겠느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 건 맞다고 봐요. 되게 포괄적으로 질문을 주셨는데요. 지방 투자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지방 투자도 투자할 때 있어요. 제가 다녀보면 정말 아깝고 사면 돈인데 이런 것들이 막 보여요. 저는 솔직히 개인적으로. 요즘도요? 그럼 내가 아까 이야기했잖아. 안전마진이라고. 내가 아시다시피 내가 엊그저께 처음 이 부동산 시장에 나온 사람이 아니야. 이 바닥에서 그래도 지금 7, 8년째 계속 이 일을 하고 있는데 한결같잖아. 내가 욕하는 사람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리고 분명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일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걸 갖다가 그렇다고 해서 뭐 대놓고 이야기할 수도 없고 내가 강의할 때도 사실은 꺼내놓지는 않기 때문에 이제 재개발 강의 들었잖아. 네. 편집도 있고. 그러니까 이제 한 2년 지난 것들만 이야기하지. 네. 그러니까 이제 끝난 거. 내년 이제
끝난 것들만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근데 이제 계속 그게 이제 누적이 되고 있고 지금도 현재 진행형이 있고 또 그런 사례들을 계속 만들어가는 거죠. 내가 항상 이야기하지만 시장을 반대로 움직여야 되는데 사람들은 그렇게 하질 않는다라는 거지. 오를 때 살려고 그러고 내리면 큰일 났다 이거 팔아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그래서 그게 가장 이제 오류예요. 사람들하고 반대로 움직여야 되는데 서울시장만 조금 빼고 반대로 지방시장은 정말 철저하게 반대로 움직여야 돼. 매주 제가 월요일 저녁에 이제 시장 동향 방송을 하지만 네. 방송 보면 대충 내가 이야기를 해주거든. 대충 눈치 빠른 사람들은 알아들어. 그래서 내가 이제 매달 숙제를 내. 그 지역에 선호하는 곳, 살고 싶은 곳 숙제를 내는데 네. 다음 달 숙제를 미리 구만수가 다음 달은 숙제를 어디 낼 거냐 이런 거에 대해서 이미 아는 사람들은 알아. 그 정도로. 이게 매주 이렇게 듣고 몇 년 동안 저하고 호흡을 하다 보니까 이제 이게 내공이 쌓인 거지. 내공이 쌓인 거지. 어떤 뉘앙스인지 이제 쌓이는 거지. 그런 형태가 지금 많이 일어나. 다주택자는 보유세 감당 가능하면 그냥 버틸 수밖에 없는 거죠, 교수님. 작은 거 정리해서 큰 걸로 갈아타기 이런 거 이제 불가능이니까요. 예, 지금은 저는 기본적으로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 부동산은 파는 게 아니다. 일단 사면 파는 게 아니다. 파는 게 아닌데 그 파는 게 아닌 물건은 뭐냐면 좋은 물건이죠. 노른자. 노른자일 수도 있고 뭐 입지가 좋은 걸 이제 포괄적으로 이야기를 한다라면 얘는 무조건 나중에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어요. 있는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나중에 100억 있으면 뭐하냐. 당장 지금 1, 2억이 이제 뭐 이렇게 종부세로 나가고 그렇게 하게 되면 당장의 현금 유동성이 힘들어지는 거 아니냐. 뭐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흑자부도라는 말 그걸 그대로 이야기를 한다면 사실 쉽지가 않아요. 지금 그래서 자기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들 중에서 그래도 괜찮다. 지금 당장 내놓았을 때 팔리는 물건들은 무조건 가져가야 되는 거예요. 이건 무조건 가져가야 되는 거예요. 호가 한 두 호가 정도 낮추면 팔리는 물건들이 지금 이 시장에서 팔리는 물건들 무조건 들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럼 지금은 오히려 파는 거는 어떤 걸 파냐면은 두 호가 내려도 안 팔리는 것들을 세 호가, 네 호가, 다섯 호가 내려서 그냥 그걸 처분을 해갖고 나머지 똘똘한 것에 대한 종부세를 낸다던가 뭐 그런 전략으로 가야 되지. 지금은 이제 갈아타는 것은 1주택자 외에는 지금 갈아타는 것은 사실은 쉽지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취득세 벌써 8%, 12% 내면서 사하기가 사실은 쉽지가 않죠. 서울은 더더욱이나 그렇고 지방도 뭐 만만치는 않아요. 지방 사람들이 지방 가는 이유가 왜 지방 가겠어요? 서울을 오고 싶은데 여유 자금이 그렇게 뛰어나지 않기 때문에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세금 취득세 한 푼 한 푼이 다 아까운 사람들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에 갈아타기라는 게 말처럼 그렇게 쉽게 이루어질 수는 없는 환경입니다. 근데 다만 이제 질문 주신 것처럼 버티는데 어느 걸 가지고 버틸 거냐는 거지. 별로 좋지 않은 거 갖고 버텨갖고는 해결이 안 되고 좋다고 생각되는 부분들은 뭐 그거는 이제 판정할 수 있는 것은 지금 시장이 내놨을 때 팔리느냐 안 팔리냐, 호가 몇 개 내렸을 때 그런 거는 무조건 가져가야 된다. 내가 봤을 때 무조건 두 배는 된다. 무엇이 되더라도 된다고 봐요. 서울 2급지 구축하고 경기도 1급지 구축이 있으신가 봐요. 다주택자인데 양도세 중과 맞고 취득세 중과하면서까지 서울 1급지로 가는 건 아닌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제 경기도도 경기도 나름이지. 이 경기도가 서울 같은 경기도가 있고 강원도 같은 경기도도 있고 그러니까 이 경기도가 원체 넓다 보니까 이제 사실은 뭐 이런 거죠. 뭐 예를 들어서 분당이라든지 안양이라든지 광명이라든지 신분당선 라인 이렇게 쭉 타고 빨간색 라인 타고 내려오면 뭐 그런 동네들 이런 동네를 그걸 경기도라고 할 거냐라는 문제는 분명히 있다는 얘기죠. 그런 측면에서 만약에 거기라면 말씀대로 굳이 뭐 서울 2급 서울을 갖다가 세금 내면서 그리고 지금은 가장 중요한 것은 세테크예요. 세테크가 재테크예요. 갈아타기 수요는 철저하게 비과세를 받고 갈아타는 것이지 세금 내면서 갈아타고 이거는 아니라고 봐요. 서울 같은 경기도의 1급지라면 당연히 그거는 이제 서울 갈 필요가 사실은 없고요. 취득세 또는 양도세 중과 맞으면서까지 비용을 발생시키면서 갈아타기는 그거는 사실은 아니라고 봐요. 말씀이 맞아요. 홀드. 홀딩이지. 그 얘기도 되게 많이 있었는데 그 법인 물건하고
임대사업자 끝나는 사람들의 물건이 다수 출회할 거다. 그럼 조정이 있을 거다, 어쩔 거다, 막 이런 얘기도 있는데. 출회는 될 겁니다. 출회는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저도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포트폴리오 보고 아씨 이거 어떡하지 한대잖아. 그럼 똑같을 거야. 내처럼 지금 이 상황에 있는 사람들은 네. 법인으로 뭐 거의 뭐 10채씩 이상 갖고 있는 사람은 당연히 그런 얘기를 생각을 할 거예요. 그러면 뭐부터 정리하겠어요? 상식적으로. 못나니까. 그 중에서 제일 안 좋은 것은 정리할 거단 말이지. 좋은 것들은 안 나와. 그 지금 데이터상으로도 지금 나와 있잖아요. 지금 7월 달에 지금 법인 물건이 8,000건 가까이 나왔는데 거의 대부분 경기도 거고 서울 거는 10개밖에 없었고 강남에 그렇습니까? 50개밖에 없었고. 그러니까 안 팔아. 갖고 간다 이거지. 갖고 가. 세금 좋은 맞더라도. 것들은 세금 맞더라도. 왜냐하면 그 결정적인 이유는 뭐냐면 팔고 나서 다시 진입을 못 할 것 같으니까. 다주택자인데요. 목돈은 그러니까 부자분들이 많으시군요. 채팅방에. 그러니까 목돈이 있는데 네. 이걸 어떻게 굴려야 될지 모르겠다고. 나한테 줘. 뭘 그걸 어렵게 그걸 나한테 줘. 주면 나한테 불려주십니까? 줘. 내가 불려줄게. 자산의 운용은 여러 가지 할 수 있잖아요. 뭐 일단 실물 자산이 있을 수도 있고 뭐 결국은 금융 자산이 있을 수도 있는데 뭐 많이 하는 게 가장 주식일 것이고 네. 부동산일 것이고. 근데 이제 주식과 부동산은 결과적으로 주식은 아무래도 돈이 많은 사람들보다는 짤짤이 하시는 분들이 사실은 더 많은 것이고. 저처럼 짤짤한 사람들. 짤짤이 많은 거. 부동산은 아무래도 수익이 조금 이렇게 뭐 사실은 주식은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라고 본다라면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하이 리턴은 사실은 아니죠. 하이 리턴은 아니지만 결과적으로 중위험, 중수익 정도 된단 말이지. 그러니까 이제 큰 돈을 가지고 어디 묻어두기에는 사실은 주식보다는 부동산이 사실은 나은 것이고. 근데 이제 주식하고 부동산에 양분되는데 그 이외의 것들은 뭐 아까 좀 말씀드렸다시피 뭐 외환이 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뭐 금이 될 수도 있고 뭐 근데 금값이 지금 뭐 천정부지를 솟아서 웬만해서는 사실은 진입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고 뭐 그렇다고 해서 뭐 원자재 쪽으로 해서 뭐 ETF나 이쪽으로 가기에도 사실은 쉽지 않은 부분이고 왜냐하면 사람들은 이제 자기가 좀 잘 아는 거 하려고 그러지 잘 모르는 걸 갖다가 신규로 이렇게 들어가 진입하기는 사실 쉽지 않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요즘 뭐 또 땅 쪽으로 엄청 이야기가 지금 사실은 많이 되고 있고 상가 쪽은 아무래도 사실은 상가가 월세를 기반으로 하는데 월세를 주는 그 자영업자분들께서 너무 힘들어하시기 때문에 네. 앞으로는 당분간은 뭐 계속 그러지는 않겠지만 당분간은 상가 쪽의 어떤 수익률이 떨어지다 보니까 어떤 그런 부분에서 쉽지 않을 것이고 뭐 저는 이제 모르겠습니다. 저는 뭐 부동산으로 주식 옛날에 저도 뭐 스캘퍼 정도 할 정도로 주식을 정말 많이 했었는데 스캘포도 하셨어요? 네, 오래됐어요. 그래서 주식 잘 알아요. 생각보다. 생각하시는 것보다 내가 한 번씩 우리 톡방에서 주식 얘기 하거든. 이 앞에도 지금 애들 이야기를 해. 제가 왜 요번에 코로나 때 박살 나가지고 그때 삼성전자 뭐 4만 원 깨지네 많이 했을 때 그때 내가 뭐라 그랬냐면 야 웃기는 소리 하지 말고 삼성전자 사지 말고 그냥 증권주 사라고 그랬거든. 왜 그러냐면 상승장에서는 증권주가 제일 잘 날아가. 왜냐면 세상의 모든 일은 만약에 도박판에서 돈 따는 사람은 누구냐? 뽀치 뛰어먹는 딜러가 돈을 버는 거거든. 우리가 카지노에서 돈 버는 것은 그 호텔 주인이지. 거기서 들어가네 해봐요. 의미가 없거든. 이게 사실은 주식 상승장에서 돈이 제일 많이, 그 수익률이 제일 좋은 것은 증권회사예요. 그건 무조건 되니까. 그래서 이제 종목별로는 서로 간에 뭐 우열이 있지만 증권주는 무조건 상승장에서 무조건 가거든. 그래서 옛날에 다 그 경험을 했었던 9.11 사태 나왔을 때 내가 객장에 앉아가지고 버렇게 물들어 있는 거 그때 다 하고 했었거든. 연식이 있으니까 아무래도. 저도 이제 뭐 자산을 불리는 거는 부동산으로 불렸으니까 아무래도 부동산 쪽이 좀 제일 알기도 알고. 네. 근데 부동산이 제일 편하죠. 아무래도 편하고 사람들한테 권하기도 나한테 물어보면 뭐 주식을 잘하는 사람은 주식 하라 그럴 것이고 뭐 부동산이 그래도 조금 잘하는 사람은 부동산 하라 그럴 것이고 뭐 그렇지 않겠어요. 저는 뭐 원자재 가지고 돈 번 사람은 원자재 하라 그럴 것이고. 갑자기 생각이 난다, 그지, 우리. 원자재는 하지 마십시오. 제가 그 나름 많이 만나봤는데, 부동산 쪽도 만나보고, 원자재 쪽, 뭐 주식 쪽 많이 만나봤지만, 원자재는 그건 그냥 신의 영역으로 놔두시고, 그냥 건드리지 마시고, 적절하게 주식이랑, 막 태풍 오기 막 불고 있고. 밀가루 사놓고 태풍 오기를 막 바로, 이제. 그게 좀 곤란해요. 예. 곤란하죠. 그래서 숫자가 막 바뀌잖아요. 막 5억을 주식에 태우면 마이너스 막
하루에도 변동폭이 마이너스 2, 3천씩 갔다가 그렇지. 왔다 갔다 하다. 그걸 견딜 수 있는 분들 나는 못 견뎌. 못 견뎌. 이게 다 달라요, 성향이. 일부러 그렇게 온 건 아니지만 지금도 주식을 안 해요. 안 하는 이유가 일이 안 돼. 제가 그런 얘기를 참 많이 하는데 주식이 부동산보다 이게 돈을 벌 수 있는 확률이 낮은 이유가 뭐냐면 통계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안 그런 사람도 많이 있지만 예.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이게 사람들은 손실을 회피하려고 하는 성향이 굉장히 강한데요. 네. 강한데 의외로 그 손실을 확정시키고 싶어 하는 그 성향도 굉장히 강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마이너스 파랗게 계속 떠가지고 10% 20% 되어 있잖아요. 네. 그러면 사람은 무슨 생각을 하냐면 너무 아픈 거야. 내가 항상 이야기하지만 1억을 벌었을 때의 기쁨이 이만큼이라면 100만 원을 손해봤을 때의 아픔은 이만큼인 거야. 이게 이해가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하냐면 이거 아침에 보면 괴롭고 점심 때 봐도 괴롭고 새벽에 자고 일어나다가 이거 핸드폰 한번 보고 괴롭고 막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괴로움을 싹 없애고 싶은 거야. 그러면 그 파란색을 갖다가 클릭을 한번 하게 되면 영영으로 돌아가거든. 그냥 아씨 비싼 술 먹었다 생각하자 이렇게 돼버리는 거야. 아, 진짜로. 그쵸. 자 그런데 이렇게 공감이 되지? 진짜 그래. 내가 옛날에 많이 해봤잖아. 부동산은 안 그런 게 뭐냐면 팔고 싶어. 네. 안 팔려. 시장이 망가져가지고. 그렇죠, 그렇죠. 안 팔려. 근데 그게 돌고 있잖아. 시장이 한 바퀴 돌면은 또 이제 물이 들어올 때가 있어. 그렇죠. 그러면 그때는 원금 회복하고 조금 더 기다리면 수익이 돼. 그러니까 사실 인플레이션 따지면 수익도 아니지만 어쨌든 원금이 회복된다라는 그게 항상 있어요. 그게 기본적으로 뭐가 문제냐면 부동산은 손실 확정을 지가 못 시켜. 그렇죠. 시장이 받쳐줘야 돼. 근데 주식은 지가 클릭 한 번으로 손실 확정을 시킬 수 있어. 마음이 편안해져. 시장가로 던지는 거야. 그러니까 주식은 이게 할 수 있는 그 어떤 거의 뭐라 그럴까. 굉장한 어떤 그런 멘탈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이지 일반인은 주식하면 힘들어요. 사실은 작은 돈으로 뭐 100만 원, 200만 원, 1000만 원, 2000만 원으로 야, 내 수익률 100% 올렸어 하는 사람이 있지만 100억 가지고 수익률 100% 올렸어. 이건 힘들어. 왜냐면 못해요. 똑같지만 그거 절대 그렇게 못 하거든. 그게 주식의 함정이다. 그렇다고 해서 뭐 주식에서 돈 버는 사람들도 많이 있는 걸로 알긴 하는데 뭐 대부분 이제 뭐 쉽지 않은 부분이다. 근데 왜 스캘핑 할 정도로까지 그렇게 깊게 공부를 하셨어요? 처음에? 돈 될 것 같아가지고. 아, 진짜요? 저는 이제 뭐 한 가지 하면 억수로 열심히 해요. 그때 당시에 대신정권에서는 이게 객장에 가면 따로 이렇게 데이 트레이닝 방을 줬었어요. 이렇게 가만히 컴퓨터를 하나씩 줬었어요. 자기 그 지점에 예탁금 태우고 거기서 하게끔 해가지고 가면 거기 출근해서 거기서 하고 그랬었어요. 데이 트레이닝을 아예 방을 만들어줬어요. 하나에 지금 독서실처럼 지금의 독서실처럼 이렇게 만들어줬어요. 아마 그 기억하시는 분들이 있을 건데 그런 것도 했어. 그래갖고 내가 그때 이제 사실은 이제 차트 보는 것부터 기술적 분석해가지고 뭐 양봉, 음봉 해가지고 뭐 시초가, 종가 뭐 다 알지. 그럼 전업투자를 하신 거예요? 했지. 전업투자 했지. 출근하면서까지 했지. 다 해본 거야. 다 옛날에 해본 거야. 놀랐습니다. 그래서 주식 얘기하면 다 알아들어. 이야기하면. 내가 주식 이야기를 안 할 뿐이지. 이건 뭐 너무 집에 와가지고 서로 반가 해갖고 참네. 조정장 얘기 나오네요. 전체적인 조정장 뭐 전체라는 게 사실 조정장은 당분간 안 하고 있어요. 없다. 왜 그러냐면 조정장이 나오려면 조정장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역사 공부를 하는 왜 아직은 우리한테 12척이 남아 있습니다. 영화를 보고 왜 역사를 공부를 합니까? 앞으로 그런 일이 또 역사는 되풀이되기 때문에 그렇거든. 그러면 그 되풀이되는 역사 중에서 우리가 필터링 할 거는 필터링해서 또 배울 거는 배우고 또 다시는 그런 일이 당하지 않도록 네. 이렇게 또는 좋은 일이 있었다면 그걸 더 발전시키고 승화시킬 수 있도록 우리가 서로 간에 노력을 해야 되는 그런 것 때문에 사실은 역사 공부를 하는 거거든요. 부동산도 마찬가지예요. 부동산도 결국은 앞으로 향후의 상황을 갖다가 판단하려면 과거에 어떤 식으로 왔는지를 갖다가 그 공부를 샅샅이 해야 돼요. 330책 꼭 사보세요. 그 책을 쭉 보면 그걸 내가 사실 요약해 놓은 건데 사실 실제적으로 역사 공부를 해보면 특히 부동산 공부를 해보면 뭐냐면 우리나라에서 우리가 말하는 조정 내지는 거의 뭐 폭락에 가까운 그런 어떤 시퍼렇게 됐던 그 시기가
몇 번 있었어요. 몇 번 있었는데 몇 번 있었던 그게 첫 번째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 리먼 사태 이야기를 하는데요. 리먼 사태는 그 거의 대부분 수도권에만 일어났어요. 그때는 지방시장이 뜨지 않았기 때문에 가격이 오르지 않았었기 때문에 지방시장에서는 영향을 주지 않았고요. IMF 사태 때는 엄청나게 외환위기 때는 엄청나게 그때는 좀 힘들었었어요. 그건 왜냐하면 대내적으로 엄청난 위기를 겪었기 때문에 부동산 가격이 뭐 올라갈 수 있었던 상황도 아니었고 인플레이션 자체도 엄청나게 디플레이션으로 빠졌었고 또 한 번은 오일 쇼크예요. 오일 쇼크 때 완전 또 개박살이 났거든요. 2차 오일 쇼크 때 그것도 1979년. 자, 그런데 얘네들은 대내외적인 경제 충격에 의했던 거고요. 이제 물량 때문에 박살이 났던 경우가 몇 번 있었는데 그게 이제 우리 노태우 정권 때 200만 호 네. 분당 일산 3번 중동 이 1기 신도시 완전 물을 풀어 헤쳤을 때. 네. 그리고 2008년 9월 달부터 시작됐던 분양가 상한제 때문에 그때 6개월 유예 기간을 줬어요. 6개월 이제 분양 공고한 거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사업 시행인가 받았던 거는 제외시켜 준다 해서 밀어내기 분양을 해서 2008년도 하반기 때 한 전체적으로 한 30만 가구가 한꺼번에 밀려 나왔던 경우가 있어요. 그러고 나서 이명박 대통령이 당선되고 나서 정책을 펼치기 시작하죠. 세곡, 내곡, 그다음에 이제 하남, 미사 이쪽으로 공공주택을 집어넣는데 보금자리 주택을 집어넣는데 이 보금자리 주택이 사전 청약을 받아 지금 이제 애들 따라하고 있는데 네, 네. 이때에는 어떤 상황이었냐면 진짜 집값 시세의 70% 집값을 해가지고 사전 청약을 받으니까 사람들이 집을 안 사는 거죠. 또 거기에다가 2008년도에 밀어내기 분양했던 것들이 보통 밀어내기 분양하면 분양하고 나서 3년 있다가 집이 완공이 돼요. 네. 그럼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계속 물량이 터지면서 사전 청약 받으면서 보험자리 주택 그것도 강남의 한복판에다 그렇게 해놓으니까 심리적으로 사람들이 집을 안 사겠네. 그때 시장이 굉장히 왜곡된다고 막 그랬었거든요. 그때 내 지금도 기억이 나는데 이런 물량이 미친 듯이 또는 심리적으로 물량이 이렇게 폭탄이 터지면은 사람들이 집을 안 사니까 가격이 실제적으로 안정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앞으로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그때 이제 경제 위기 때 오일 쇼크라든지 외환위기라든지 또는 이제 리먼 사태 때라든지 이때는 어떤 상황들이냐면 전부 다 돈이 없어서 문제가 생긴 거예요. 외환위기 때 달러가 없어서 문제 생긴 거잖아요. 오일 쇼크 때 기름 살 돈이 없어서 박살난 거잖아요. 리먼 사태 때 투자한 돈이 쓰레기가 돼서 박살난 거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코로나 사태도 그렇고 전 세계적으로 어떤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냐면 우리나라도 지금 마찬가지죠. 돈을 막 쏟아붓잖아. 네. 왜 그랬을까? 왜 그럴까? 예전에 IMF 때도 마찬가지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였고 미국에서 지금 코로나 리먼 사태 때 공적 자금을 투입을 해서 살린 회사도 있었지만 공적 자금을 투입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반대했던 세력들이 굉장히 많아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왜냐하면 공적 자금을 투입해서 회사를 살리게 되면 걔네들이 세금으로 살린 회사가 되고 걔네들은 좀비 기업이 돼서 다른 양질의 기업 그런 거 갖다가 견딜 수 있는 기업들이 다 박살난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단 말이죠. 그런데 결과론적으로는 어떻게 됐냐면 그때 공적 자금을 투입을 해서 살리지 않았던 회사들이 넘어가면서 그때 엄청난 실업자가 양산이 됐는데 그 실업자를 다시 사회에 복귀시키고 다시 그러한 회사들을 다시 살리기 위해서 뒤에 백그라운드에서 돈 들어간 돈이 사회적인 비용이 엄청나게 많았더니 직접적인 공적 자금은 없었지만 뒤에 백그라운드로 사회적인 비용이 엄청나게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야, 좀비 기업이고 저시고 다 필요 없고 일단은 사람을 어찌됐든 고용을 유지시켜야 돼. 살려야 돼. 일단 살려야지 버텨야 돼. 그렇지 않고 애를 망하게 하면은 그 뒤에 사회적 비용은 어차피 돈 더 들어가. 그냥 아예 선제적으로 공격을 해야 돼. 해서 지금 돈을 막 푸는 거. 지금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유럽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돈을 일본도 그렇고 막 시대를 붙는 거단 말이지. 그때하고 상황이 달려. 지금은 뭐냐면 내 이야기잖아. 계속 내 아는 사람들은 이야기하지 마. 인플레이션에 베팅해라. 돈이 쓰레기가 되는 거지. 아파트 가격이 오르는 게 아니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야, 내가 지금. 근데 사람들이 그걸 이해를 못 해. 시장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고 경제가 지금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는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저 씨발놈의 아파트가 왜 비싼 거야? 지금 미친 거야. 내가 월급을 얼마 받아야지 저걸 살 수 있는 거야. 그 얘기만 하는 거야. 그렇죠. 단적인 얘기만 하는 거야. 지금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고 돈이 어떤 식으로 돌아가 있는데 그걸 그래 애를 경제 공부를 시켜야 된다니까. 학교에서는 이걸 가르치질 않아요. 맞아요. 학교에서 이런 얘기 안 해요.
그러니까 모이면 왜 저 집값이 비싸냐. 그걸 어떻게 알아? 집값이 비싼 게 저 콘크리트가. 저거 비싼 거는 돈이 쓰레기가 되기 때문에 비싼 거라고. 매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경제 공부를 하라고. 부동산 공부하지 말고 경제 공부를 하라고. 경제 공부를. 서울에도 안전마진이 있는 아파트나 지역이 나면 아이 당연하지. 있습니까? 아이 그럼. 봐봐. 사람들이 쳐다보는 건 뭘 쳐다보냐면 신축만 쳐다보거든. 만들어져 있는 거. 지금 가격 올라 있는 것들만 쳐다봐. 근데 걔네들은 전부 다 지금 신고가 막 쓰고 있거든. 신고가를 쓰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어디 모 아파트가 서울의 모 지역의 모 아파트가 8사가 20억이다. 20억인데 사람들은 전부 다 그 20억짜리를 보면서 저걸 사면은 21억, 22억, 23억이 될 거냐 또는 19억, 18억, 17억이 될 거냐 그것만 신경 쓰거든. 그렇죠. 그런데 20억짜리 바로 옆에 재개발 구역이 있다라면 걔네들은 아무리 피가 비싸도 얘네들 20억은 안 가. 몇 억의 차이는 마진 차이는 있어. 그럼 얘가 입지만 좋고 얘네들 추진만 제대로 간다라면 앞으로 5년이 될지 6년이 될지 시간은 걸리지만 얘네들은 결국 준공이 됐을 때는 얘 신축보다 얘가 더 신축이잖아. 입지가 더 좋으면 얘가 가격이 더 올라갈 것이고. 안전마진이지. 최소한 몇 억은 안전마진이지. 서울은 다만 이제 그런 곳이 이제 투자금이 많이 든다는 것이고 지방은 그래도 투자금이 좀 상대적으로 작게 드는 것이고 당연히 있지. 당연히 100% 있지. 이게 사람들은 높은 것만 바라보는 거야. 저 높은 것 대신에 이제 다음에 또 쟤보다 더 좋은 것이 나올 것이다. 걔는 무엇일까를 찾아봐요. 그래서 내가 지방에 이제 서울도 마찬가지지만 서울은 이제 머릿속에 다 있으니까 지방에 그렇게 많이 돌아다니면서 지방 가면 딱 보면 이제 제일 비싼 집에 가는 거야. 제일 비싼 동네, 제일 비싼 단지를 가는 거야. 뭐 그 단지 기준으로 해서 얘를 능가할 곳이 나올까? 얘를 능가할 곳이 나올까? 그것만 뒤지면 되는 거야. 비근한 예로 뭐 다 아는 얘기니까 대전에 이제 크로바가 몇 년 전에 사실은 갭 3, 4천 할 때가 있었거든. 2016년도. 데이터 보면 나와. 우리 그때 갔을 때 우리 갭 투자 했던 사람들도 많지만 나는 뭘 샀냐면은 탐방중하고 용문 1, 2, 3하고 아는 사람들 다 알 거야. 그거 샀다면 다 알아. 그때 그걸 산 사람은 나밖에 없다니까. 왜냐면 가장 비싸게 가장 위치가 좋은 건데 새로 만들어지면 얘가 뛰어넘을 거냐 뛰어넘지 못할 거냐 최소한 따라갈 거냐 아니면 그 다음 밑에서 차선책으로 갈 것이냐 이런 걸 생각한다면 그건 무궁무진하지 전국적으로 봤을 때. 근데 사람들은 최고 비싼 것만 쳐다보고 그러니까 제 집값 많이 올랐어. 걔만 쳐다보고 있으면. 다만 이제 거기서는 이제 경제 사정도 봐야 되겠지. 시장의 상황도 봐야 될 거고. 그 시장의 상황은 결과적으로 오르고 내리고 오르고 내리고 오르면서 저점을 계속 올려가니까. 그러니까 경제 공부도 해야 돼. 시장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런 거 보면 대충 이거는 몇 년 기다리면 되겠다. 몇 년 기다리면 되겠다. 이거는 무조건 돈 되겠다. 이게 다 나오는 거지. 약간 그런 것 같아요. 호갱노노에 왕관 박혀 있는 것만 쳐다보는. 왕관도 좋지만 단위 가격 이제 호갱론에 보면 단위 가격이 제일 비싼 게 나오잖아요. 네. 그거 보면 그 동네 가면 왜 비싼지가 나와. 그러면 걔보다 더 좋은 게 있을까? 어디가 개발이 되고 어디 재개발 재건축이 됐을 때 얘보다 더 뛰어날 뭐 입지를 갖고 있고 어떤 능력을 갖고 있다 그러면 걔는 분명히 가격 차이가 많이 나요. 그러면 그런 것도 투자해 놓으면 열심히 삽질하면 돼. 역시 이자 부담을 열심히 삽질하면 그러니까 자기 일에 충실해야 된다니까. 전업 투자하면 안 돼, 부동산은. 그래서 하면 좋은 날 온다니까. 지금 이제 진입하는 게 지금 예전에 몇 년 전에 비해서 가격대가 많이 높아져서 그 부분을 부담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는 있지만 있지 당연히. 교수님 안녕하세요. 지방 사는 2주택자입니다. 지금 재개발 구역 뚜껑 물건 살까 하는데요. 재개발 처음이라서요. 조언 부탁드립니다. 뚜껑이 좋아요. 좋은데 뭐 지금 사실은 뚜껑 같은 경우에는 지금 토지로 되기 때문에 취득세 중과도 맞지 않는데 글쎄 뭐 개수를 계속 늘려가는 거는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다고 봐요. 결국은 걔도 관처받으면 결과적으로 입주권이 되기 때문에 또 주택수에 들어가기도 되고 제가 지금 당분간은 좀 이런 방식으로 해라라고 한다라는 것은 결국은 1가구 2주택 일시적 방법을 써도 계속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 그 방법이 가장 좋은 방법인 것 같고 뭐 나는 그러면 한 채 정도는 좋은 집이기 때문에 나는 계속 살래요 해서 계속 한 10년 이상 사가지고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받고 하나는 세금 내면서 그냥 사고 팔고 하고 그 방법이 가장 좋은 건데 뭐 3개, 4개, 5개 뭐 이렇게 뭐 늘려가는 것은 좋지 않겠다. 좋은 방법이 아니다. 당분간 부동산 정책이 바뀌기 전까지는 그 방법은 좋지 않은데 다만 뚜껑이 한정돼서 이야기를 한다라면 뚜껑은 좋은 거예요.
좀 제가 서울에 갖고 있는 그림부 뚜껑이니까 좋아요. 일기 신도시가 일산, 그다음에 중동, 삼본, 분당 얘네들이 평촌 얘네들이 입주를 언제 한 줄 알아요? 90년도에서 92년도까지 일시에 다 들어갔어요. 특히 91년도에 제일 많이 들어갔어요. 91년. 근데 3기 신도시는 지금 언제 들어간지? 몰라요 저는. 몰라. 나도 몰라. 씨, 그걸 어떻게 알아? 이제 지구지정 해가지고 뭐 하고 뭐 사진 찍었는데 얘네들이 동시다발 때 천천히 일이 들어가니까 한꺼번에 확 들어가야 돼요. 2008년도에 잠실에 엘리트. 걔네들 들어갈 때 한꺼번에 탁 들어갔잖아. 그러니까 와장창 내려는 한꺼번에 들어가야 한꺼번에. 헬리오시티 만세대 들어갈 때도 한꺼번에 들어가니까 뭐 전세 가격이 조금 흔들리고 했지. 만약 걔네들이 9,510세대가 2,000대씩 나눠서 갖고 4차에 걸쳐 갖고 들어갔다고 생각을 해봐. 신경도 안 썼을 거야 아마. 가장 또 중요한 거는 뭐냐면 지금은 사람들이 신축에 대한 선호도가 굉장히 높은데 어제 그거 올렸더만 그 간평선 누구 그 여장가 그 뭐 올린 거 말도 안 되는 게 진짜 그 공부 좀 해야 된다. 아 막 답답하더라고 막 그 좋다고 그걸 댓글 달고 있던 조회수가 저보다 훨씬 잘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사람들이 자기가 듣고 싶은 얘기를 하니까 개론 얘기를 듣기 싫은 거지. 그러니까 이제 자기들 편 들어주는 사람들한테 그냥 막 하는 게 제일 좋은 거야. 그러니까 거기서 조회수가 많이 나오는 거지. 최모 애널리스트가 전향한 게 그거잖아. 왜냐면 그걸 전향이라고 표현. 전향이지. 전향이지. 난 그렇게 생각해. 왜냐면 나름 똑똑한 거야. 이 바닥에 있어봐야 돈 안 된다 이거. 얘네들하고 암만 이제 시장을 가지고 시장에서 시장주의자를 고군분투해봐야 네. 야, 이 바닥은 돈이 안 된다 이거. 이 바닥으로 가는 게 차라리 낫다. 내가 옛날에 강의를 제일 처음 토지 강의를 했었어. 장기미지평에서. 근데 그쪽 방향이니까 내가 공부를 도시계획 교수다. 근데 토지 강의를 하면서 사람이 안 모여. 네. 어려우니까. 그래서 내가 아파트로 전향했잖아. 사실 그게 돈 되는 거예요. 아파트 쪽이 돈 돼. 근데 사실은 토지 강의가 돈이 되는데 어렵거든. 그래서 이제 이야기를 정리를 하면 3기 신도시가 되면 영향을 줄 겁니다. 주는데 1기 신도시만큼의 어떤 그런 엄청 파급적인 영향력을 주지 않을 것이다. 왜 그러냐면 1기 신도시 때는 전체적인 물량 자체가 굉장히 부족했던 시기였어요. 그래서 집이라고 지어지면은 무조건 어디 위치에 있더라도 가격이 올라가는 상황인데 지금은 물리적인 양은 어느 정도 있어요. 뭐 서울은 사실 92%밖에 보급률이 안 되지만 다른 데는 다 있어요. 있는데 전기도도 마찬가지 있는데 뭐가 중요하냐면 내가 살고 싶은 곳이 부족한 거야. 그러면 그 3기 신도시가 사람들이 다 살고 싶은 곳이 될 것이냐의 문제. 그거 하나 짚어봐야 되고 일시에 공급이 될 것이냐의 문제. 그거 한번 짚어봐야 되고. 그렇게 됐을 때 1기만큼의 파급력이 있을 것이냐라는 부분에서는 조금 물음표다. 차라리 3기 신도시가 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서울의 역세권의 구축 있는 게 낫지 않나? 훨씬 낫죠. 그러니까 그런 게 나오는 거지. 예전에는 1기 신도시 때만 해도 그때는 주택보급률이 굉장히 낮았기 때문에 어찌됐든 거기라도 가야 되는 거야. 좀 사람이 살아야 되니까. 네. 숨을 쉬면서 살아야 되니까 가는데 지금은 사실은 그렇지는 않다라는 거지. 좋은 집에 가고 싶은 것이지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는 곳에 가고 싶은 것이지 단순하게 새 집이라고 해서 이제 좀 떨어진 곳에 물론 이제 가는 사람인데 그걸 싫다기보다는 파급력 문제에서 1기 신도시만큼의 파급력이 나올 것이다. 좀 아닌 것 같아요. 동공부 어떻게 시키세요? 자제분? 주식을 사줘라 이런 분들도 계세요. 애들한테 제가 이제 정인세 신고하고 2천만 원씩 줬어요. 야 이건 니들 알아서 하라고. 근데 뭐래요 아들들이? 한 놈은 제가 열심히 불려보겠습니다 하고 한 놈은 아버지 그거 지금 제가 공부해야 돼요. 안 받아요 한 놈. 큰아들은 큰아들은 감사합니다 해가지고 지금 하고 작은 놈은 안 받아요. 지금 불리고 있어요. 지금 보류 공부해야 된다고. 언제 이게 부담인 거지. 얼마 안 됐어요. 부담인 거지. 그러니까 이제 저는 이제 걱정이 뭐냐면 어찌됐든 내가 죽으면 내가 갖고 있는 재산이 애들한테 갈 건데 얘네들이 어떻게 이걸 유지하고 가지고 갈 거냐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하게 되죠. 그래서 제가 가족방에서도 엄청나게 우리 톡방에서 있는 이야기들, 경제 관련 이야기들 많이 내가 보내고 읽으라 하고 책도 강제로 읽고 부의 문학 우성님 책을 필사시켰어요. 나는 우리 아들한테. 진짜 명저입니다. 명저야. 정말. 그거는 진짜 우리 톡방에서도 제가 이 책을 읽으라고 10번씩 읽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책을 애 보고 필사시켰어요. 필사시켜서 우리 애들은 그거 다 뺏겨 썼어요. 뺏겨 쓰고 제 강의할 때 애들 불러갖고 330 강의 때 이야기 하고 그래서 계속 이야기를 하고 관련된 책들에 대해서 계속 책을 사주고 읽히고 독후감 내라 그러고 냅니까? 써요. 쓰고 내라 하고 밑줄 쥐라 하고 생각해 보니까
그럼 니들이 그냥 돈을 갖고 마음대로 써도 상관없다. 1년 후에 보고만 해라 내한테. 니들이 뭔 짓을 왜냐면 내가 경험상 돈은 벌면은 안 돼. 까먹어야 된다. 까먹어야 돼. 처음에는. 처음에 돈을 벌면 문제가 생겨. 그렇죠. 예를 들어서 주식을 했는데 처음에 돈이 없어서 내가 뭐 500만 원 갖고 있는데 주식을 했는데 돈을 벌었지. 이게 이제 사단이 나는 거야. 세상이 다 내 거. 세상이 다 내 거. 나는 이 손이 내가 완전히 금손이네 이러면서 그때는 이제 지 돈만 갖고 하면 괜찮은데 문제가 뭐냐면 옆에 사돈 팔촌 돈 다 빌려가지고 해가지고 다 날려먹는 거거든. 그렇죠. 그러니까 잃어봐야 돼. 돈을 잃어보고 이 돈을 잃었을 때의 상실감과 공부를 안 했을 때의 다가오는 데미지를 느껴봐야 돼. 그래야 공부를 제대로 된 공부를 하는. 내가 생각할 때는 얘네들한테 돈을 잃어보는 게 제일 얘네들 지금 나가서 2천만 원씩 준다고 해서 돈 못 번다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까먹어도 상관이니까 가서 잃어버려라고. 그래서 그 의도로 그렇게 해야 얘네들이 다음에는 또 공부가 제대로 될 것이다. 다시 한번 책 제목 부탁드려요. 부의 인문학이라고 있습니다. 부의 인문학이라고 해서 그 브라운스톤 우성님 책이 있는데 10번 보시고 자제분한테 필사시켜요. 필사시키고 그 책에 관련된 책들이 나와야. 그렇죠. 그 관련된 책들을 이렇게 계속적으로 연결해서 읽어보면 좋아요. 명저입니다. 제가 봤을 때. 네, 정말 잘 썼습니다. 책 좋은 거 있으면 더 추천해 주세요. 많죠. 많은데 이게 이런 게 있어요. 이게 참 조심해야 되는데 진짜 조심해야 돼요.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투자를 권장을 하고 투자를 해야만 된다. 투자에 대한 어떤 좋은 점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놓은 책들도 많아요. 대표적인 케이스가 뭐 우성님 책도 마찬가지고 제 책도 마찬가지고 그런 건데 책 보면 이제 야성적 충동이라든지 뭐 이런 책들은 잘못 보면 폭락론자가 돼요. 하지만 그 책을 보고 이거 투자에 접목을 할 수 있는 그런 내공을 가지게 되면 정말 멋있는 사람이 돼요. 왜 그러냐면 사람이 이렇게 미칠 수도 있구나. 결국은 시장이라는 것이 결국은 사람이 하는 행동이기 때문에 이 과도한 버블 내지는 이 과도한 사람들의 시장 참여의 열기가 어디가 끝일까 어디까지 갈 수 있을까를 갖다가 항상 경계를 하면서 상승론을 펴도 상승론을 펴고 또 무조건 상승이 아니라 조정을 거치면서 상승하고 상승을 하면서 시장이 돌아가면서 움직인다라는 거. 순환매라 그러죠. 네. 이런 부분들을 갖다가 통찰력을 가지고 하게 되면 투자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돼요. 그래서 책이라는 것은 나는 얼마 벌었네 그딴 거 보지 말고 나는 자산가가 되었다. 그런 이야기를 하면 안 되지. 하여튼 그런 식으로 해서 하여튼 간에 그 책 제목이 너무 강렬한 책은 배울 건 있습니다만 왜냐하면 그게 가장 큰 문제점이 뭐냐면 내가 그렇게 할 수 없잖아요. 또 시장이 또 그렇지가 않았었고 지금 시장과 그때 시장이 같지도 않고 네. 예를 들어서 지금 사실은 3년 전만에 3, 4년 전 2017년도 파리 대책 나올 때만 해도 개포주공 가면은 3억이면 샀었어. 근데 지금 와가지고 그 얘기 하면 뭐 할 거냐고 지금 와서. 지금은 그때와 상황이 다 벌어지지만 어떤 메커니즘은 역사적인 진실과 함께 계속 이제 되풀이 되고 있으니까 그 파도를 어떻게 탈 것이냐. 어떻게 자기 감정을 제어할 것이냐. 그러니까 이제 왜 입지 좋은 아파트, 입지 좋은 땅을 사라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요. 내가 그 제어할 수 없기 때문에 해지가 돼요. 무슨 얘기냐면 이거는 타이밍을 입지 좋은 아파트, 입지 좋은 땅은 한번 타이밍을 내가 놓쳐갖고 매도할 시기를 놓치더라도 그냥 기다리고 있으면 돼. 팔 기회가 와. 근데 못난이들은 매도 기회를 놓치게 되면 얘는 언제 팔지 기약이 없어. 실수요자가 없기 때문에. 한참 있다가. 기약이 없어. 15년이 될지 20년이 될지. 다들 사람들이 벌겋게 미쳐갖고 날뛸 때 그때 팔 수 있거든. 그러니까 계속 입지 좋은 곳, 1급지, 계란 노른자, 강남 여기서 말하는 강남은 서울 강남을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사는 동네에 강남이 있어요. 자기 자신의 여력에 맞춰서. 계속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그것이 결국은 나중에 내가 매도 기회를 놓치더라도 매도할 수 있다라는 거지. 내가 팔 수 있을 때 팔지 못하는 부동산은 아무 의미 없는 부동산입니다. 소액으로 토지 투자 가능합니까? 소액으로 토지 투자는 가능해요. 가능합니다. 가능한데 제가 어제 그 얘기 잠깐 했는데 요즘 책 한 권 나와 있을 겁니다. 1,000만 원으로 하는 토지 투자인가 해서 그거 신간 신간입니다. 신간이고 신간. 이콘이요? 이콘 그래. 이콘에 보면 신 선생님.
이름 만사오케이님 그쵸, 신간 그분 나왔죠. 그분 책이 나왔는데 그 책 보면 소액으로 하는 방법이 나와요. 경공매를 해서 그 소액으로 투자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토지는 기본적으로 돈은 무조건 되는데요. 그 돈 되는 데는 가격이 오르는데 문제는 뭐냐면 안 팔려요. 토지는 안 팔려. 그래서 제발 팔아주세요 할 때까지 기다려야 돼. 그런데 이제 그 기다리는데 얘는 비과세가 없어 토지는.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걸리고 한 5년에서 10년 정도 보고 이제 토지 투자를 하면 뭐 이제 개발이 가능한 땅이면 됩니다. 건축물을 지을 수 있는 땅. 뭐 그런 조건들이 있는데 그런데 소액으로 1,000만 원, 2천만 원 또 몇백만 원 들여서 그 토지 투자하는 방법은 분명히 있습니다. 있는데 이거는 타켓이 명확해야 돼요. 이 내가 투자한 땅을 누가 사줄 것이냐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가야 돼요. 대체적으로 이제 뭐 그게 뭐 국가에서 수용을 해줄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지분 투자를 했는데 다른 지분 거죠. 예, 다른 지분자가 이걸 사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에 있는 땅들 네. 그런 것들은 내가 뭐 사는 순간 뭐 그걸 경매로 사든 공매로 사든 사는 순간 결론적으로 그것을 거기에 대해서 수익이 딱 확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은 이 땅을 안 사면 안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들 그런 거는 내가 매도할 당사자가 정확하게 특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는 괜찮은데 단순하게 금액이 작고 토지를 해서 앞에 옆에 개발하니까 여기도 개발될 거다 이러면 이제 산중턱에 가서 이상하게 지분 투자하게 되고 네. 기획부동산의 먹이가 되는 거가 되는 거죠. 그래서 방법은 있는데 그 방법이 쉽지는 않을 것이다. 토지 강의는 안 하세요 요새? 토지 강의는 어제부터 제가 월요일 날 유튜브를 해봐야 돈이 안 되더라고. 한 달에 나는 10만 원인가 광고비 들어와. 네. 가지고 이 노력 대비 아무 의미가 없어. 그래가지고 근데 하던 거는 해야 되니까 일주일에 한 번씩 시장 동향 방송을 해요. 네, 그래 시장 동향 방송하고 그다음에 뒷부분에 이제 질문 받고 그다음에 이제 뭐 그 주에 이슈 있으면 이야기 한 번 하고 해서 뭐 한 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 하다가 토지 강의 해달라시는 분들이 많아서 어제부터 그리고 이제 시장 동향 방송 끝나면 이제 제 책 있잖아요. 예, 해설 지금 하기 시작했어요. 해설 좋다. 해설 이거 해설. 동영상 해설하고, 강의네. 네, 동영상 강의 이제 해설하고 또 그다음에 요 책 말고 이제 다른 책들 이제 책 좀 괜찮은 것들 이제 쭉 꾸준히 좀 한번 해볼까 해요. 그래서 토지 강의 듣고 싶으신 분들은 월요일 날 저녁에 우리 그 라이브 방송할 때 들으시면 됩니다. 상가 토지 쪽 많이 좀 관심이 많이 쏠리고 사람들 있더라고요. 관심을 가지게 됐죠. 종렬이 돈 많이 벌겠네. 많이 번다고 했습니다. 되게 행복해하시더라고요. 상가는 종렬이한테 가면 됩니다. 맞습니다. 제가 제일 걱정하는 부분들이 이제 임대차 3법도 좋고 뭐 다 좋은데 제가 블로그 글을 잘 안 써요. 잘 안 쓰는데 잘 하시죠. 밴드 하시잖아요. 네. 밴드에도 글 잘 안 올려요. 카톡. 저는 기본적으로 우리 그 블로그에 글 잘 쓰시는 분들 많잖아요. 전문가들. 바보들 같아. 왜 그걸 쓰는가 모르겠어. 그 정부한테 모니터링해서 그렇게 착착착착 하게끔 아주 그냥 가르쳐주고 있어. 그래서 전 사실은 블로그 언젠가부터는 안 하는데. 아, 그런 이유가 있으셨구나. 네, 내가 열받아가지고 이번에는 물론 있지. 자기의 어떤 지식을 이렇게 남들한테 이렇게 전해주고 하는 건 좋은데 지금은 일거수일투족 다 모니터링을 해가지고 얘네들이 거기에 대응하는 법률을 계속 만들어낸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양도세 이월과세 같은 거, 부부 이월과세 같은 경우도 그게 사실은 안 됐었는데 그 세무사님이 유명한 세무사님이 이야기하는 바람에 바로 그냥 그 다음에 그렇게 됐죠. 이번에 법인 입주권 같은 경우에는 사실적으로 추가과세가 없었는데 그런 거 떠들어 대놓으니까 막 또 포함시켜버리고 그 짓을 왜 하냐고. 네, 그래서 저 안 하거든요. 안 하는데 며칠 전에 내가 열받아가지고 한번 딱 지금 우리 톡방에서 썼던 거 올렸던 게 뭐냐면 정치인들이 뭐 이놈이 나쁘다 저놈이 나쁘다 어쩌고 저쩌고 했는데 나는 이제 지금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막 이놈도 좋은 거 맞고 저놈도 나쁜 거 있고 좌파가 잘한 일도 있고 우파가 잘한 일도 있고 좌파가 못한 일도 있고 우파도 못한 이게 다 상관없고 다 좋은데 또 다 나쁜데 다 당신들 말이 다 맞는데 문제는 가장 먹힌 건 뭐냐면 지금 현재 민주당에서 내놓는 정책들은 부동산 정책들은 전부 다가 뭐냐면 시장 자유 경쟁 체제를 지금 다 말살시키는 거다는 거죠. 제 블로그에 딱 글이 있어요. 뭐가 있냐면 개인의 이기심이 세상에서 가장 이타적이다 그래서. 근데 그거를 사람들이 이해를 못 해요. 개인의 이기심이 가장 이타적이라는 말은 어떤 말이냐면요. 지금
모르는 사람 많죠. 그 이해 못하는 사람이 많아요. 개인의 이기심이 어떻게 해서 가장 이타적일 수 있느냐. 자, 보세요. 내가 집을 10채, 20채를 사가지고 내가 돈을 벌기 위해서 집을 샀다 칩시다. 뭐 그 욕먹을 수 있죠. 사는 집 가지고 장난치고 뭐 이렇게 이제 욕먹는 거예요. 지금 그런 프레임으로 가고 있고 실질적으로 자본주의 국가에서는 욕먹을 짓도 사실은 아니지만 그렇게 되면 트럼프는 완전 개새끼지 사실은. 적폐주의. 적폐주의. 트럼프가 재산이 얼마고 문희신 장관 재산이 얼마인 줄 압니까? 다 죽일 놈들이지 걔네들은. 근데 자본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그게 통용 가능한 거고요. 우리나라에서도 만약에 지금 10채, 20채 집을 가지고 그 사람들은 지가 살 수 있는 집은 집 한 채밖에 없잖아. 나머지는 다 임대를 주는 거예요. 나머지는 다 임대를 주기 때문에 민간에서 임대를 공급을 하는 거예요. 지금 무슨 얘기냐면 임대를 공급하는 수 있는 것은 공공임대는 돈이 부족해서 못해요. 또 양질의 임대를 할 수도 없고. 그러면 이제 민간에서 그런 사람들이 자기의 욕심, 돈 벌자고 갭 투자를 해서 자기의 돈을 벌기 위해서 투자를 해서 지 돈, 온 돈 다 안 들어가니까 전세금을 해서 레버리지를 이렇게 해서 전세를 주는데 결과적으로 그 사람이 20채의 집을 갖고 있다면 지 살 집 한 집 빼고 19채는 전부 다 민간에서 임대 공급을 한단 말이죠. 굉장히 개인적인 이기심이죠. 그렇죠. 개인적인 이기심이지만 그 19채의 집을 전세로 얻어서 사는 사람들은 우리나라에서 전세가 주거비용이 가장 작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양질의 임대주택을 들어올 수가 있었는데 이번에 임대차 3법이 국가에서 개입을 하게 되면 어떤 상황이 되냐면 이 사람은 개인적인 이기심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은 어쩔 수 없이 지금 정리를 해야 돼요. 팔아야 돼요. 자, 팔면은 어떻게 돼요? 결과적으로 그 전세 물량이 다 없어짐으로 인해서 오히려 세입자들 또는 뭐 서민들이라고 일컫는 그 사람들한테 좋은 일을 하기 위해서 공공이 개입을 했지만 결과적으로 어떻게 돼요? 오히려 그 사람들이 더 피해를 보는 상황이 됩니다. 지금 실거주 안 하면 서울에 지금 실거주 안 하면 비과세 안 해주죠. 또 실거주 안 하면 재건축 입주권 못 받죠. 또 실거주 안 하면 장특 못 받죠. 또 실거주 안 하면 4년 동안 돈을 못 올리니까 이래저래 해서 지금 밀어내고 있죠. 지금 어떤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오히려 더 안 좋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개인적인 이기심이 그게 이제 그 칼막스 자본론에도 나와요. 빵집 주인이 빵을 만들어서 파는 것은 자기가 세상의 국민들을 궁일이 여겨가지고 이 사람들한테 먹여 살리기 있다고 해서 빵을 만드는 게 아니라 지 돈 벌 욕심에. 그렇죠. 우리 지금 의사들 뭐 지금 데모하고 지금 난리 났는데 의사들이 뭐 히포크라테스 선서를 했긴 했지만 이 사람들이 의사가 졸라 공부해서 의사 되는 것은 돈 많이 벌자고 하는 것이지 이 사람들이 궁일에 여가서 물론 이제 국경 없는 의사회나 뭐 있겠지 이 사람들이 그 환자들을 돌보려고 나는 돈 한 푼 안 벌고 환자들을 돌보기 위해서 나는 의사 되겠다고 하는 사람이 있기는 있겠지만 극소수이고 대부분의 사람은 남보다 내가 열심히 공부해서 내가 지혜를 가지면서 내가 돈 많이 벌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의술이 계속 발전하고 결국은 그 혜택을 그 사람이 개인적인 이기심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들이 의료 혜택을 받는 것이고 개인적으로 갭 투자 존나게 했기 때문에 전세 물론 이제 맞다라는 게 아니야. 그게 맞다라는데 이게 전세 사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 때문에 결과적으로 전세를 살 수 있었는데 이제는 그게 이제 임대차 3법으로 인해서 완전히 없어진. 그럼 이제 새로운 룰에 살면 되겠네요. 새로운 룰에 살게 되면 되는데 정말 그건 중요한 건 뭐냐면 기본적으로 자유경쟁 체제가 무너진다라는 것은 대처가 굉장히 중요한 말을 했잖아요. 자본주의 국가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양극화인데 그 양극화를 줄이기 위해서 부자들의 부를 뺏게 되면 결과적으로 피해보는 사람은 누구냐면 밑에 저소득이에요. 유명한 말이 있다니까. 가진 사람들 돈을 뺏기 위해서 뺏어서 양극화를 줄이면 저소득층이 소득이 올라가는 게 아니라 소득이 더 떨어진다는 얘기죠. 그거를 이해를 못하고 지금 정부 정책을 이렇게 하는 사람도 문제지만 여기에 박수치고 오케이 잘한다 문재인 콜 예 하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오히려 너무 답답한 거 내가 참 방송에서 이야기를 못 하겠는데 가재 소리 듣고 붕어 소리 듣는 거야. 돼지 소리 듣고. 그 좋다. 지는 기분이 나빠서 그렇다 치자고. 나는 지금 돈을 못 벌었으니까 가지고 있는 새끼들이 존나 짜증나니까 저 새끼 끌어내려. 저 새끼 빼서 까지는 좋다 이거야. 좋은데 네 새끼는 어떡할 거냐고. 네 새끼는.
네 자식한테도 그렇게 가르칠 거냐고. 니는 못 살아도 자식은 부자 만들어야 될 거 아니냐고. 그걸 이해를 못해. 자식도 그렇게 가르칠 거냐고. 자식한테도 야, 너 그냥 협찬 인생 살면서 부자들 거 뺏어가지고 그렇게 살아라. 그렇게 가르칠 거냐고. 나는 노동자였고 나는 돈이 없었지만 자식은 떵떵거리게 부자처럼 살게끔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거지. 너무 화가 나. 아, 공감합니다. 임대차 3법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게 나라가 자유경쟁체제가 없어지는 게 중요한 거야. 없어지고 있어. 이거 막아야지. 어떻게 막아요 이거 지금 이 상태인데 지금? 그냥 자기 맘대로 막 다 하잖아요 다. 제어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야당은 보이지도 않고 어디 갔는지도 모르겠고 제 역할을 하고 있는 것 같지도 않고. 야당에서도 지금 이제 좌클릭을 조금씩 하더라고요. 우리가 걱정해야 될 것은 임대차 3법이 아니고 뭐 돈 좀 뺏길 수도 있고 세금 좀 더 많이 낼 수도 있어요. 괜찮은데 문제는 뭐냐면 자유경쟁체제가 무너지고 있다라는 거. 이거 나중에 자식들한테 어떻게 이런 사회를 물려줄 거예요. 너무 힘들어요. 다 같이 잘 사는 세상. 이게 있을 수 있지. 있을 수 있는데 그럼 물리적으로 안 되는 거잖아. 내가 이야기하잖아. 응? 잘 사는 사람과 못 사는 사람을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 잘 사는 놈들 걸 빼들면 그러면 저소득층이 올라가냐고. 아니잖아. 다 그거 알고 있는 사실이죠. 더 힘들어지는데 국가가 적절하게 세금 받아서 복지 정책을 펼치는 것까지는 좋은데 이걸 완전 프레임으로 짜서 저 새끼들 나쁜 놈들을 죽창으로 찔러줘야 돼. 이러고 있는 거잖아 지금. 이제 정권 바뀌면 죽창 나올 겁니다 진짜. 너 다주택이야? 이야기했잖아. 그래서 이민 사업이 앞으로 괜찮을 거라고 해보라니까. 아니 봐봐. 조국이도 그렇고 내가 아까 이야기했지. 조국이가 진짜 이봉훈처럼 생겼으면 마냥 그렇게 했겠냐고. 그러니까 생각이 없는 거예요. 생각이. 그 맘카페에서 그 조국을 빨아제끼던 생긴 것 갖고 따지지 말고 그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하고 어떤 말을 하고 어떤 하는 것이 좋은 것인지 그런 거 진짜 우리 좀 생각해야 되고. 맘카페가 씨발 그런 거잖아. 맘카페가 왜 모여있냐고. 애새끼들 잘 키우자고 모여있는 거잖아. 근데 애새끼들 잘 키우자고 모여있는 데서 애를 이런 자유경쟁체제가 없는 그런 다 같이 못 사는 사회 그런 사회를 물려줄 거야? 대가리가 없는 거야. 대가리가 없는 거지. 생각이 없는 거지. 지금 의사사회도 그렇고 지금 봐봐. 변호사 그쪽 계통이 원래 숫자가 굉장히 작았다가 엄청나게 많이 뽑잖아. 네. 그래서 지금 법률 시장 뭐 내가 봤을 때는 한 달에 한 건도 못하는 변호사 많고 그래갖고 옛날에는 공기업에 변호사 자격에서 뭐 5급이었는데 지금 7급 들어가거든. 그렇죠. 위상이 떨어진 거야. 그 다음 CPA 1000명 넘게 뽑잖아. 네네. 이제 의사 다음에는 내가 아까도 톡방에 썼지만 다음에는 공무원도 줄만 서면 들어갈 거야. 다음에는 네 자리라니까. 내 자리가 아니라고 내가 아니라고 그 사람들 뭐 그래도 상관없다. 아니다니까. 다음에 너라니까. 이 상태로 계속 가면. 객관적이고 공정한 것이 가장 경쟁체제. 그렇죠. 누구나 승복하고. 씨발 의대를 추천받아서 간다는데 그걸 어떻게 믿냐고. 조국장 나는 거죠. 진짜 공부 안 되는 애를 막 끌어올려가지고 막. 말 같은 소리를 해야지. 말 같은 소리를. 근데 문제는 뭐냐.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니까. 다음에는 당신이라니까. 다음에는 당신 직업이야. 왜 그걸 모르냐고. 당신 아들도 이런 데서 이런 사회에서 살게 만들 거냐는 거지. 그걸 사람들이 모르는 것 같아. 이봉은 의문의 일대. 이봉은 선생님 미안합니다. 뭐 의도는 그게 아니라는 거 아시죠? 예죠. 예. 김태희, 박지선 뭐 그런 예. 그런 예인 거죠. 다 압니다 저희도. 오케이. 이게 이런 식으로 가면 정말 안 돼요. 저는 이제 뭐 민주당이 나쁘다, 통합당이 좋다, 뭐 이렇지는 않습니다. 제 블로그에도 써놨지만. 저는 뭐 박정희 대통령 뭐 독재한 거 맞고요. 민주당에서 주장하는 바죠. 또 뭐 친일한 사람들 친일한 거 맞고요. 최순실이 나쁜 년 맞고 이명박 그 인간도 그렇게 돈 많은 인간이 뭐 또 그렇게 헤쳐먹은 거 그건 맞다니까. 다 맞아. 그리고 민주당에서 지금 이야기하는 거 다 같이 잘 먹고 잘 살자. 동감합니다. 동감하고 또 복지 정책 확대해야 되는 거 맞아요. 맞다니까. 맞는데 우리가 가장 놓치고 있는 게 뭐냐면 내가 통합당을 지지하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자유시장주의를 수호하고 자유경쟁체제를 갖다가 유지하기 위한 그래도 그 집단이 그나마 그렇게 하니까 통합당이 부정부패를 하고 이 개새끼들 기득권을 가지고 있고 맞다니까. 나 진짜 욕 나온다니까 나도. 근데 맞는데 나는 민주당이 정말
다른 건 다 뭐 그렇다 손 쳐도 뭐 세금 좀 더 내는 거 그럴 수 있어요. 중요한 건 뭐냐면 시장 경쟁 체제, 자유 경쟁 체제 이걸 갖다가 말살하는 정책이 지금 부동산 정책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동산 정책의 핵심은 자유시장 경쟁 체제를 망치는 건데 지금 커뮤니티에서 부동산 카페나 톡방에 나도 여러 군데 들어가 있는데 하는 거 보면 개새끼들 저것끼리 싸우고 있어서 부동산 방에서는 부동산 얘기만 하자고 그러고 앉아서 미친놈들이라고. 지금 시장 경제 자체가 부서지고 있고 룰이 부서지고 있고 판이 깨지고 있는데 거기서 부동산 얘기만 하면 되냐고 그게. 병신들. 그렇죠. 아 정말. 거기서 부동산 얘기만 하재. 판 자체가 다 깨져 있는데. 그렇죠. 판 이제 그런 판이 아니죠 지금 부동산. 거기서 뭐 줍줍해서 뭐 할 건데 거기서. 찝찝하면 뭐해 진짜. 다 뺏기는데. 그러니까 미친놈들 그냥 이 카페 방장들 있잖아요. 미친놈들이니까 저희 방은 좀 다릅니다. 제 방은 이야기해야지. 다 놔둡니다. 프리하게. 정치 이야기해야지. 그런 사람이 한두 사람 늘어갖고 대가리 안 돌아가는 인간이 그래 대가리를 그러니까 이해를 하게끔 만들어야지. 이해를 하는 만들어야지 한 사람이라도 다음에 왼쪽 안 찍고 오른쪽 시장 자유 경쟁 체제를 수호하는 통합당이 좋아서 찍는 게 아니고 그렇죠. 시장 자유 경쟁 체제를 유지하고 수호하려는 그 기본을 갖고 있기 때문에 걔네들이 씨발 족같은 새끼들인데 불구하고 걔네들 찍으려고 하는 거야. 선택지가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러면 통합당 지금은 토착이고 뭐 어쩌고 저쩌고 이 개새끼들이는 내 진짜 그렇게 시야가 좁은 거야. 병신들. 도착이 오랜만에 들어보네. 작은 이슈 하나하나는 의미가 없다니까. 정말 아무 의미가 없어. 정말 아무 의미가 없어. 자유시장 경쟁 체제를 수호할 것이냐. 그러한 정책들이 계속 더 이상 좌클릭을 안 하고 시장 경제를 수호할 수 있는 쪽으로 계속 갈 것이냐. 그런 정책이 나와야 된다. 더 이상은 이런 식으로 가면 곤란하다. 임대차 3% 5%하고 4년이고 그게 뭘 중요하냐고. 어차피 판 깨지는데. 열받. 아니 그래 좋아요. 그 헬조선 되는 것도 맞고 다 좋아요. 다 좋고 민주당이 무조건 다 틀렸다라는 것도 아니에요. 다 같이 잘 먹고 잘 살자. 그리고 경쟁에서 도태되는 사람들 지켜줘야 되는 것도 사실은 맞아요. 맞는데 그 방법이 너무 지금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나눠줘야 되는데 뭐로 나눠줄 거예요? 벌어야 나눠줄 거잖아. 근데 지금 벌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서로 시장 자유 경쟁 체제에서 서로 더 좋은 물건 내놓고 더 싼 값에 시장에 내놓으면서 창의적인 물건을 내놓으면서 그러면서 돈을 서로 거래를 통해서 가격이 만들어지고 돈이 이제 부가 창출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원천적으로 그거야 한마디로 뭐냐면 거의 황금거의 배를 갈라는 거죠. 우리가 황금거의 잘 알잖아요. 황금거의 배를 갈라서 나눠주면 그때는 좋지만 그 다음은 어떡할 거냐고. 그거는 상식적인 문제잖아요. 당연히 도태되고 힘들어하는 사람들 도와줘야 되죠. 나 사실 그 이번에 재난지원금 그거 했을 때 1차 했을 때 나 그거 안 받았거든. 대놓고 내 블로그에 올려놨었잖아. 네. 0.2%밖에 안 돼. 아니 사람들이 내가 많이 뜯길 거니까 0.2% 많이 뜯길 거니까 100만 원이라도 받아야 되겠다는 인간들 많지. 그래서 할만 안 돼. 내가 주장하는 바가 확실하다면 이거 이러면 안 된다. 재난지원금 준다고 해서 해결되는 게 아니라고 하면 그거 안 받아야지. 그거 받으면서 욕하냐고. 전 받았습니다. 욕하면 안 되지. 욕됐습니다. 이 이율배반지 그러면 안 돼. 나는 안 받았어. 난 대를 안 받았어. 난 그거 받으면 안 된다고 생각해. 받으면 그걸 욕을 하면 안 돼. 뭔가 저는 좀 이렇게 뭐 아까 그분도 뭐 의도는 알아요. 의도는 아는데 그렇다고 해서 도태된 사람들을 다 살려주자고 시장 경제 체제를 부셔가면서 이렇게 하는 건 아니다고 본다라는 거죠. 그 말을 이해를 못하는 것도 아니고 아까 말씀 주신 선생님의 뜻도 모르는 것도 아니고 저는 노무현 대통령 사실은 찍었었고 노무현 대통령은 이런 거 있지. 노무현 대통령을 그때는 내가 젊었을 때고 저도 어릴 때는 죽창 찌르고 뒤집어 엎어야 된다고 생각했던 사람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나 지금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이해가 가고, 그런데 이제 그런 말이 있잖아요. 나이 40이 젊었을 때 우파는 나라에 미래가 없고,
아니 진짜 우리 아들 걱정이라니까. 우리 아들 22살인데 완전 우파거든. 걱정돼. 물론 내가 그렇게 가르치긴 했지만 젊은 사람이 우파한 거는 나라의 미래가 없고요. 나라에 진짜 이게 다이내믹하게 돌아갈 수 없는 부분이 있고 나이 40에 아직도 좌파면 그거는 제 인생이 진짜 아무 의미 없는 인생이에요. 진짜. 저도 똑같은 그걸 해서 20대 때는 좌파였고 좀 뭔가 뒤집어 엎어야 되고 직장을 찔러야 됐고 근데 어찌됐든 세상을 바꿀 수 없으면 내가 바꿔야 된다 생각하고 열심히 살다 보니까 지금은 지킬 것도 많아지고 막말해서 보수가 지킬 숫자나 네. 지킬 숫자잖아. 그러니까 뭐 전형적인 적폐지. 전형적인 적폐인데 그 적폐라는 것이 이쪽 생각에서 봤을 때는 적폐 프레임에 갇혀 있는 적폐지만 이쪽에서 봤을 때는 아주 열심히 산 인생이에요. 저는 40, 50대 되시는 분들 중에서 정말 이해가 안 되는 인간들이 강남에 살면서 민주당 찍은 인간들. 나는 이게 도대체 이해가 안 가. 나는 없는 사람들이 지금 열받고 사회가 이씨 내한테 해준 게 뭐 있어 이래갖고 열받아가지고 1번 찍는 건 난 정말 이해가 가는데 강남에 살면서 1번 찍는 거는 이게 도대체 무슨 생각인지 난 뭐 그런 거죠. 나는 이제 있으니까 더 이제 베푸는 쪽에 힘을 실어줘야 된다. 뭐 이런 느낌이겠죠. 이제 나는 있으니까. 꿈보다 해몽인 것 같은데? 아니 저도 이해하고 싶지는 않은데 굳이 이제 해석을 하자면. 아니 그러면 그렇다면 그런 기득권들이 예를 들어서 평준화를 원한다면 지 새끼들도 다 평준화 시키는데 가야 되는데 지 새끼는 외고 보내고 외고 없애고 유학 보내놓고 미국에 가 있고 가지 마라 그러고 이건 좀 안 맞잖아. 그렇죠. 그게 이제 내가 항상 이야기하는 게 토마토 같은 사람이 되자. 토마토 겉과 속이 똑같은 수박 같은 사람이 되지 말자. 젊었을 때는 데모하러 다녀야 돼요. 맞아요. 하셨어요? 시위도 하고 막 하셨어요? 나는 그 나이 때는 아니시잖아요. 노무현 찍었다니까. 나는 바꿔주기를 바랬는데 그때 당시 노무현 대통령은 내 기억에는 그래요. 이 사람은 개인적으로는 참 멋있는 사람인데 주변이 받쳐주질 못했어. 개인적으로는 저도. 네, 개인적으로는 지금도 이거 문 대통령하고는 약간 결이 다르다는 그런. 그렇습니까? 결이 다르다. 결이 다르다. 고소 들어오는 거야. 청와대에서 고소 들어오는 거야. 아포요 씨 맨날 괴롭다고. 불쌍해 죽겠어, 아포요. 근데 아포요 대단하죠. 네. 진짜 굴하지 않고. 갈 길 가는 거야. 내가 갈 길 간다. 좀 멋있는 것 같아. 대단한. 노무현 김대중 정권 10년 때도 이런 정책들이 이제 이 정도로 일단 극단적인 정책들이 있었는지. 아니죠. 없었고 세계 역사상 어느 나라도 마찬가지인 게 좌파 정권이 잡으면 부동산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 이유는 여러분들도 경제 공부를 조금만 해보시면 아는데 아무래도 좌파 정권은 이제 복지 정책을 펼쳐야 되기 때문에 그 재원이 어디에서 나오는지 베네수엘라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그 석유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 석유 판돈을 재원으로 이제 복지 정책을 펼쳐요. 이에 반해서 북유럽 같은 데는 그 석유 판돈을 그걸 갖다가 재원으로 해서 이자만 복지 정책으로 세원을 해요. 근데 베네수엘라가 옛날에 석유 가격이 $100, $150 했을 때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는데 석유 가격이 폭락하는 바람에 사실은 그렇게 된 부분들이 사실은 있고 좌파 정권은 집값을 올리는 거는 맞는데 그렇다고 해서 좌파 정권을 무조건 규제만 한다. 또는 왼쪽 정권이라고 하기에 좌파라는 어감이 안 좋으니까 왼쪽 정권은 하면 무조건 규제를 한다. 우측 정권은 무조건 가격을 띄운다. 이건 아니다. 내 책에도 남아있지만 사실은 김대중 대통령이 뭐 왼쪽이라면 왼쪽인데 김대중 대통령 때는 무한정 부양 정책을 썼어요. 그렇죠. 왜? 우리나라에 외환위기가 터졌기 때문에 IMF가 터졌기 때문에 시장 상황에 따라서 사실은 그렇게 달라지는 것이지 뭐 왼쪽이다 오른쪽이다 해서 뭐 극단적으로 규제를 한단다 또는 극단적으로 완화 정책을 펼친다. 이건 사실은 이때까지는 없었는데 이렇게까지 부동산에 대한 정책 대책을 굉장히 예민하게 끌고 갔던 정권은 전무후무한 것 같아요. 전무후무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추 장관께서도 토지 공개념 뭐 조지스트 이야기도 나오고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그때 이야기할 때마다 이야기되는 뭐 중국식으로 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여러분들 알다시피 중국 상해나 북경이나 중경이나 이쪽은 우리나라 아파트 값은 따라가지도 못해. 근데 걔네들은 땅이 사유재산이 아닌데 왜 그럴까? 결국은 사용권이거든. 사용권에 따라서 결국은 가격이 매겨지는 거지. 땅값 자체가 땅값이 매겨지는 건 아니지. 거기서 나오는 이익이 어떻게 되느냐 문제지.
그렇기 때문에 예전에도 이러한 극악무도한 정책이 있었느냐? 없었다. 없었고 지금의 정책은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사실은 경제부총리가 경제 일은 안 하고 지금 부동산 이야기만 하잖아요. 법무부 장관이 법무부 이야기는 안 하고 부동산 이야기하잖아요. 어떻게 김현미 장관은 오히려 지금 요즘 찌그러져 갖고 이야기를 안 해요. 그러니까 온 정부가 부동산 이야기만 하고 있어요. 네. 부동산이 그렇게 극악무도하고 폐악시키고 나라를 망하게까지 하렸느냐? 아니라고 봐요. 사실은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는 것은 공급을 늘리면 돼요. 공급을 늘리는 방법은 두 가지 방법이에요. 물리적 방법이 있고 사회적인 방법이 있단 말이죠. 행정적인 방법. 물리적인 방법은 재건축 재개발해서 막 갖다 만들어야 되는 거고 주변부에 신도시 조성해서 만들어야 되는 거고. 근데 그게 시간적으로 부족하니까 어떻게 된다? 내가 국토부 장관 같으면 집값 잡으려고. 근데 양도세 빵원 6개월 동안 양도세 빵원 해봐라. 씨. 다 튀어나오죠. 다 튀어나오죠. 와정 폭락이라니까 반토막 나. 서울 집값 반토막 나는다. 그럼 몰라서 안 하나? 안 하는 거지. 이거는 결국 뭐냐면 집값을 잡을 생각은 애초에 없었어. 세금이 목적이었지. 이거는 지금 내가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전문가들이 다 이야기한 거다 말이지. 여러분들도 생각을 한번 해봐. 방송들 이제 국토부 직원이나 볼 거다 말이지. 후랭이 TV도 적폐잖아. 걔네들 입장에서 봐서. 보겠습니까? 이렇게 조그마한 본다. 봐. 생각을 해봐라. 6개월 동안 양도세 빵원 해봐라. 어떻게 될라나. 다 나오죠. 이제 이때다 싶어서. 당연하지. 반토막이다니까. 장담한다니까. 안 하잖아. 왜 안 해? 그건 자기네들 생각 프레임하고 틀린 거지. 그렇게 되면 자기네들 지지자한테 표가 다 날아가니까. 집값 잡으려면 내 옛날부터 그랬어. 전세 대출 빵원 해주지 말라고. 아니 돈이 없으면 전세방에서 살아야지. 단칸방에 지하방에서 살아야지. 이 씨발 욕 존나 여듬겠다. 근데 그게 맞다니까. 그쵸. 그래 돈이 귀한 줄 알고 돈도 아껴 쓰고 한 푼 두 푼 자기 돈이 귀한 줄 알고 대출 받으니까. 싸잖아요. 전세 대출이 집값을 받쳐주잖아. 근데 집값이 어떻게 떨어지냐고. 그렇죠. 서울은 90%까지 해주거든요. 말도 아니잖아. 신흥부분들. 근데 집값 떨어지길 바란다고? 안 잡는 거지. 근데 계속적으로 이렇게 프레임을 짜서 계속적으로 이렇게 어떤 시장 경제에 반하는 정책들을 계속 내놓는 것은 이 사람들은 다른 생각이 있는 거야. 표가 생각이 있는 거지 집값 잡을 생각은 없어. 그럼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는 잘 끌고 가고 있네요. 자기네들 의도대로. 의도대로 끌고 있고 우리 그 붕어 가재 천룡들이 아주 그걸 잘 지지해주고 받쳐주고 뭐냐면 그 유명한 그 짤 돌았잖아. 높은 곳에 있는 사람을 보면 내가 높은 곳으로 가야 되겠다 생각하지 않고 낮은 곳으로 끌어내려야 되겠다 생각하는 걸 적절하게 이용하는 거지 이 정권이. 엄청나게. 머리 좋네. 아니 이거는 내가 봤을 때는 민주당 뒤에 싱크탱크가 거대한 싱크탱크가 있어요. 양정철. 예, 막 그쪽 라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내가 봤을 때는 이거를 아주 판을 깔고 정교하겠잖아. 저 영화 봤지? 그 뭐고 이번에 그 정우성이 나오는 거. 남북회담인가 강철비 2. 2. 그래. 그 영화 보면 있잖아. 이렇게 좌경화 사상이 그렇게 물들어가는 거. 김정은이를 그렇게 멋있게 나오면 되냐고. 미국 대통령 아주 병신 만들어갖고. 정우성이 정말 그 인기 연예인 중에서 가장 남자 중에서 멋있다고 생각하는데 이 인간은 머릿속은 내가 진짜 빨개요. 새빨개요. 새빨개 내가 봤을 때는. 새빨개. 저 그거 보다가 뛰쳐나올 뻔했어요. 아니. 완전. 근데 이게 사실은 그 감독이 변호인 감독이잖아. 그러니까 우리 아들한테 강철비 2 보러 간다 그러니까 아버지 그거 변호인 감독이에요. 그러니까 볼 거 없어요. 바로야. 내가 22살짜리. 이게 이런 식으로 문화에 파고다는구나. 내가 그거 나오면서 딱 느낀 게 뭐냐면 씨발 이걸 갖다가 완충작용을 하기 위해서 태극기 휘날리며를 봐야 되겠구나 하고 왔는데 넷플릭스에서 태극기 휘날리를 안 해. 진짜요? 한간에는 막아놨다고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이게 전반적으로 사회 문화 전반적으로 있잖아. 이게 거대한 전략적으로 지금 가고 있어. 이게 문화 사상이 굉장히 중요한데 애들은 그런 거 보고 김정은이가 졸라 멋있구나. 와, 민주연구원 똑똑하네. 똑똑하지. 그거 대단하다. 소름 끼칠 정도로 대단하고 똑똑해. 진짜 그 영화 보다가 진짜 걔 욕을 제가 쌍욕을 하고 난. 그런 영화들이 아예 없잖아 지금.
이게 민족 뭐 국뽕은 아니더라도 민족 의식을 고취시키는 그런 게 전혀 없잖아요 지금. 근데 문화계의 어떤 영화 연극부터 시작해 TV 이쪽에서 어떻게 국가 학생들 특히 젊은 애들한테 이렇게 미치는 영향력이 엄청나게 대단하거든. 왜냐하면 직접 겪어보질 못했으니까. 근데 이게 정말 이렇게 쫙 젖어드는데 완전히 끝장이에요 지금 내가 봤을 때는. 우리 대통령은 평화만 주장하고 있고 아주 좋은 대통령이잖아요. 사실은 그 프레임으로 봤을 때 얼마나 좋은 맞잖아. 그 막 틀린 건 아니잖아. 말 자체가 틀린 건 아니지만 현 정세는 그렇게 돌아가지 안 된다는 거 굉장히 정말 끔찍하고 소름 끼치고 이게 전반적으로 사회 전반으로 깔아졌고. 그러니까 이제 19세 이제 저 선거권 준 것부터 시작해서 그것도 완전 대박이지. 정말. 애들이 뭘 알아서 애들을 무시하는 게 아니고 애들이 뭘 알아서 그냥 좋은 말 해주고 사람이 먼저입니다 하면 야 씨발 공부 열심히 해야 네 먹고 살아. 안 그러면 거지들 저 서울역 앞에 거지들처럼 네 그렇게 살아 하는. 그러면 경쟁 체제는 굉장히 힘든 거거든. 괴롭고. 씨발 아버지가 내한테 해줄 얘기는 거 그런 얘기밖에 없냐고. 야 씨발 한국은 너무 힘드니까 그냥 외국 가서 있잖아. 그냥 공부해. 야 그 아버지가 대박이지. 다 그런 애들이잖아 지금. 사회 전반적으로 지금 쫙 다 깔려 있어요. 이번 방송 폭파해야 될 것 같은데요. 올릴 겁니다. 뭘 폭파해? 올릴 겁니다. 이미 씨 뭐 다 찍혀 있고 이미 뭐 다 하고 있는데 주적은 주적이 북한이라고 딱 이렇게 잘라서 이야기할 수는 사실 없는 거예요. 사실은 왜 그러냐면 결국은 같이 가야 되는 거는 맞는데 일단은 노선 자체가 틀리니까. 우리는 어릴 때 그렇게 배웠어요. 우리가 어릴 때는 제가 나이가 52인데 어릴 때는 우리나라가 부강하게 민주주의, 자본주의, 민주주의, 자유시장 경제 체제로 해서 열심히 살고 그래서 나라가 부강하게 되면 북한은 힘들어서 결국은 흡수 통일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북한도 바보가 아닌 다음에 아는 거지. 아닌 거니까 핵을 개발한 것이고 그 핵에 의존해서 어찌됐든 리스크를 감당하려고 하는 부분이다 말이죠.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나라가 해야 될 것은 뭐 둘 중에 하나겠죠. 뭐 전 정권 박근혜 때처럼 이렇게 강력하게 나와서 뭐 같이 왜 미국한테 손잡고 미국에서 우리도 핵 만들자, 핵 배치하자라고 할 수도 있는 것이고 유화 정책을 펴가지고 지금처럼 유화 정책을 펴서 더 이상의 전쟁이 확대가 되지 않도록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을 것이고 근데 어느 방법이 맞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면 북한을 갖다가 적대시해서 그럼 전쟁을 일으키자는 말이냐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나는 사실 그 말도 옳다고 봐요. 너무 긴장시켜서 그렇게 해서 그렇게 전쟁을 할 것이냐라는 부분도 분명히 맞는 것 같은데 그러면 이제 최대한 방어는 뭐냐? 강력한 힘이다. 우리 옛날에 어릴 때 체력은 국력이다 했던 것처럼 강한 국방력이 결과적으로 억지력을 가질 것이다. 라는 어떤 그런 부분들도 동의하는 부분이고. 제가 뭐 전문가는 아니라서 그 부분까지는 잘 사실은 모르겠지만 어찌됐든 하나하나 뜯어보면 틀린 말은 사실은 아닌데 제가 봤을 때는 문재인 대통령이 원래 이제 고향이 거제. 생가는 거제에 있고 부산에서 이렇게 학교 다니시고 아버님이 그 흥남부두 철수할 때 국제시장 영화에 나오는 그 장면에서 오신 분이잖아요. 네네. 그래서 제 생각할 때는 문재인 대통령은 거제나 부산에서 이렇게 자라셨지만 부모님들한테 많은 이야기를 들었을 거 아닙니까? 문재인 대통령 아버님 되시는 분이 북한 분이시니까 북한에서 내려오신 분이니까 고향 가고 싶은 실향민의 어떤 그런 생각들이 굉장히 많으셨을 거란 말이죠. 많이 들었겠죠. 그 얘기를 굉장히 많이 들으셨기 때문에 북한이 남이 아닌 적이 아닌 우리 동포고 가족이다라는 생각을 굉장히 어릴 때부터 갖고 있었을 것이다. 그 생각을 하면 지금의 모든 행동들이 이해가 가는 부분도 있긴 해요.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아버지한테 계속 어릴 때부터 야, 북한은 너희 고향이고 아버지 고향이고 네 고향이고 저기는 우리가 꼭 가야만 될 곳이다라고 계속 이야기를 들었다면 사실 또 그 말이 틀린 말도 아니고 한민족이었고 한 통일이 돼야 되는 부분은 맞으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박근혜 정부 때처럼 이제 공격적인 것보다는 조금 더 유화적인 정책으로 해서
가는 부분들이 충분히 이해는 간다라는 생각도 해요. 충분히 그럴 가능성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뭐 그분 보고 뭐 간첩이다 그러고 뭐 이런 얘기 하는데 뭐 그건 아닌 것 같고 그거는 내가 봤을 때 좀 오바 오른쪽에서 너무 오버하는 것 같고 다만 그러한 것을 어디서 그걸 이해할 수 있느냐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가족사에서 찾아보면 그럴 수 있겠다 생각은 들어요. 씨발 안 받겠다는데 주는 건 뭐냐고. 통일부 장관도 그렇고 안 받겠다는데 너무 주고 싶은가 보죠. 안 받겠다는데. 그러니까 너무 주고 싶어 하는 것 같아. 우리도 지금 빡신데. 우리도 지금 물난리 나서 죽겠는데 지금. 아까 서울은 말씀을 하셨고요. 수도권 시장은 어떻게 흘러갈 것 같냐? 아까 수도권 시장이 수도권은 경기도, 인천, 서울을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이제 경기도와 또 이제 서울, 또 서울과 인천 이렇게 달리 봐야 되는데요. 네. 일단 기본적으로 서울만 본다라면 안전자산 선호도 때문에 서울은 계속 당분간은 인플레이션 해칭 차원에서 계속 안전자산으로 인정받는다면 뭐 급락은 사실은 힘들고 오히려 가격이 튀어오를 가능성이 높고요. 더 갈 가능성이 있고. 원체 뭐 서울이 많이 올라가면 수도권도 니만 인간이냐? 나도 간다 이러고 따라가면서 특히나 서울 같은 경기도 남부 이제 경부선 라인 이쪽으로는 당연히 서울 따라서 갈 거고요. 조금 이렇게 처지는 쪽들 뭐라고 이야기하기는 좀 그렇긴 한데 달리기 아침에 마라톤 연습한다고 다다다다다 뛰면 논밭이 막 보이는 데 있잖아. 경기도라도. 네. 이런 데는 좀 이렇게 상승률이 좀 더딜 것이고 인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사실은 이번에 규제를 맞아서 가격들이 많이 조정을 받았어요. 가격들이 많이 조정을 받았으니까 내가 봤을 때는 1, 2년이 지나면 사실은 이번에 투기 과일주고 때린 것도 그렇고 규제를 인천을 때린 것은 조금 과한 면이 있었거든요. 선제적으로 규제를 하기 위해서 정부에서 그런 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때는 그 사람들도 이번에 그 어디고 LH에서도 시인을 했고 좀 과했다라고 시인을 했었고 그러면 조만간에 어떤 지금 분위기 조금 안 좋아지고 있는데 풀릴 거라고 봅니다. 풀린다고 보면 풀릴 때까지 견디면 결국은 다른 광역시 따라갈 거라고 보고요. 또 지금 입지 좋은 곳들에 피가 빠진 곳들도 있는데 이런 데는 무주택이나 이런 분들은 적극적으로 한번 접근을 해보는 거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세종의 진입 시기는 언제쯤일까요? 지나갔지 올 초였지. 근데 그 시장 동향 할 때 이야기했었는데 어제 세종 샀다고 자랑하던데 안양에 이제 금방 이야기했던 서울하고 똑같이 움직일 겁니다. 경부라인 쪽으로. 일산 얘기도 많이 나오네요. 일산. 일산이 참 아픈 손가락이죠. 사실은 규제가 안 나왔으면 일산이 올라갈 타이밍이었어요. 규제 터지는 바람에 일산이 눈탱이 맞은 거죠. 사실은 고향 그 지축하고 이쪽들을 다 이제 가격들이 싹 오르면서 그쪽까지 원당하고 이제 다 오르려고 했었는데 이쪽으로 싹 가려고 하고 또 인천도 시장에서 서구하고 검단하고 이쪽으로 해서 김포 해가지고 싹 이렇게 올라가는 찰나였었는데 그때는 맞은 거예요. 근데 전세 가격이 지금 서구가 그래도 오르잖아요. 오르니까 뭐 더 이상 뭐 헤매지는 않고 다만 이제 다른 데만큼 못 따라가는 어떤 그런 부분에서 좀 아쉬운 부분 그런 건 있을 거예요. 앞으로 부동산은 오를 지역만 오를까요? 예, 아무래도 개수를 줄여야 되니까요. 다주택자를 규제. 이거는 어차피 이 정부가 문재인 대통령 당선될 때부터 그 다음 달부터 제가 이야기했던 부분인데 그거는 지금 더 강화되고 있어요. 다주택자를 계속 때려잡기 때문에 개수 늘려서는 답이 없습니다. 답이 없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똘똘한 한 채 똘똘한 한 채가 결국 선호하는 거죠. 모든 사람들이 선호하는 거 선호한 쪽으로 많이 올라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운정 신도시 지금 저번 주부터 가격 튀고 있어요. 튀고 있어서 운정이 굉장히 지금 몇 년째 헤매고 있었는데 다행스럽게 한 2주 전부터 가격대가 튀고 있어서 한번 지켜볼 만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다만 운정에서 가격이 조금 튀면은 매도 물량들이 좀 나올 거예요. 지겨워해서 막 이렇게 던지고 나오는 분들이 조금 계실 거다 이렇게 봐줍니다. 장인 뉴타운이 광명 뉴타운 중 어디가 앞으로 조금이라도 더 나을까요? 장인 뉴타운은 장인 뉴타운대로 괜찮고요. 광명은 광명 뉴타운대로 괜찮은데 장인 뉴타운은 8구역이 내가 봤을 때는 걔가 어떻게 해결이 돼서 되면은 딱 짜 맞춰지거든. 그러면은 완전히 괜찮을 것 같은데
광명은 제가 봤을 때 서울 같은 서울이죠. 광명이라고 보기에는 그렇고 서울이죠. 걔는 서울시 전화번호도 광명. 서울시 광명이죠. 그래서 전화번호도 공이 쓰고 있어서 제가 봤을 때 둘 다 괜찮아요. 둘 다 괜찮아요. 자기 그 능력껏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성남구역 지정전 재개발 중인데 지정전 재개발은 들어가지 마세요. 리스크가 많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정말 고수가 아니면 고수의 영역입니다. 평택 고덕신도시 굉장히 헤맸었는데 지금 뭐 조금 괜찮아지겠다고 해서 사람들 또 투자자 엄청 몰려갔는데 완전히 직격탄 맞은 거죠, 사실. 평택 고덕신도시는 대부분이 한 개만 갖고 있는 사람은 거기를 안 사요. 투자를 하기 위해서 상대적으로 싸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제 다주택자들이 들어간 경우가 많지. 나는 1주택자인데 1주택 하나만 고덕신도시에 갖고 있는 사람은 거의 대부분 없어요. 없기 때문에 당분간 규제가 이렇게 계속 간다라면 던지는 쪽에서 이제 여러 개, 10개를 갖고 있다면 어느 거 던질까 했을 때에 우선순위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런 부분에서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는데 다만 이제 삼성전자가 엄청나게 이제 또 이렇게 많은 투자를 한다고 하니까 거기에 비추어서 좀 기대를 해봐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2동탄도 어려움이 많았죠. 어려움이 많다가 남동탄 쪽에 이 물량 다 이제 입주되고 해서 괜찮아지는 분위기고. 근데 교통편에서 평택이 교통편에서 동탄의 어떤 그런 부분에서 차이는 좀 있습니다. 있는데 평택도 사람 사는 데이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에서 벗어날 수는 없습니다. 인플레이션에서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결국은 가격이 거기도 오르긴 오를 건데요. 남들 가격 좋은 입지 좋은 곳에 가격이 오른 것만큼 오르지 못해서 굉장히 좀 어떤 상대적 박탈감. 우리가 이제 절대적인 발탁감은 그렇게 괜찮아. 왜 어차피 다 못 사니까 괜찮은데 상대적으로 니는 잘 나가는데 나는 못 나가면 상대적인 박탈감은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게 사실은 더 데미지가 크죠. 성남은 재개발 입주권이 안전하지 않을까요? 2030 지역은 지금 성남 재개발되고 있는 곳도 10년 넘게 보류하다든가. 네? 입주권이 안전합니다. 성남뿐만이 아니라 어느 곳이든지 간에. 최소한 구역 지정됐고 입주권은 뭐 100% 안전한 거예요. 비싸서 그렇지. 코로나 19가 장기화되면 IMF처럼 폭락할 거예요. 글쎄요. 전혀 아닌 것 같은데 코로나는 제가 봤을 때는 감기라고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 독감 약 없잖아요. 독감으로 작년에 미국에서 죽은 사람이 20만 명이에요. 그러니까 막 그게 제가 봤을 때는 조금 독감보다 조금 더 심한 뭐 그런 정도 제 전문적인 지식이 없기 때문에 뭐 그렇지는 않을까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백신만 나오면 이제 백신이나 치료제 나오면 용인 수지 전망은 어떤 거예요? 똑같아요. 용인이라고 해서 다 용인을 용인이 이제 용인 같지 않은 용인 있잖아요. 처인구 빼고는 분당선 빨간색 라인하고 신분당선하고 그다음 분당선 노란색 라인 그쪽 다 괜찮아요. 헬리오 25평 매수할까 하는데 괜찮을까요? 실수요면 사야지. 서울 동작 흑석동 1주택 40평 아파트 보유자입니다. 자녀 교육상 이사를 고민 중인데 팔고 가야 할지 전세 주고 가야 할지 고민입니다. 일기 신도시 때 아까 우리 그 얘기 했었잖아요. 분당, 그다음에 평촌, 삼본, 뭐 일산, 뭐 이렇게 중동 이렇게 있었는데 강남 또는 중강남 이렇게 서울 아파트 팔고 거기 가신 분들 많아요. 이혼당해요. 상암동 랜드마크 개발되면 어떻게 보지? 어떻게 개발되느냐가 문제지. 여기서 이제 공공임대 안 그래도 지금 여기 상암이에요. 밖에 지금 보니까 난리던데 목숨으로 수호한다 뭐 이렇게 돼 있던데 참 아쉬운 부분이 있는데 이걸 뭐 정책적으로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공공임대가 들어가면 아무래도 좀 그렇겠죠. 주변 환경이. 영종 하늘도시는 영종하늘도시 어떤 분인지 알 것 같습니다. 영종 하늘도시 내가 영종도는 옛날에 우리 방에서도 그랬는데 영종도 저기 이번에 인천에 불 붙었을 때 빨리 도망 나오라고 했는데도 결국은 다 물려버리고 그렇습니다. 다음 파도 올 때까지 기다려야지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괜찮습니다. 돈 많으신 분이세요. 돈 많은 사람이 뭐 영종 하늘도시 뭐 얼마 하지도 않는 거 가지고 뭐 신경 써. 투자를 더 하려고 지금 이제 정리를 해야죠. 정리를 하고 남들이 좀 선호하는 쪽으로 가셔야 되는 게 맞겠죠. 수원 만포역 구축 수용원도 규제 묶이고 나서 급격하게 올랐다가 규제 묶이고 나서 사실은 거기 전부 다 실수요로 다 바뀌었죠. 실수요 시장은 빠지진 않지만 상승이 급격하게 상승하기는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수원은 광교 빼고는 뭐
조금 참으시는 게 맞다고 봅니다. 시세 교란으로 조사받을 수 있습니다. 박사님. 시세 교란으로 내가 뭘 시세 교란인데 내가 뭘 시세 교란인데 조사 받으면 됩니다. 저는 회사원이 아니라서 상관없어요. 뭐 조사 같은 거 받아보신 적 있으세요? 조사 받은 적 없는데. 월요일 토요일 그러면 시세 교란을 하면은 국민은행도 다 잡아가야 되고 감정원도 잡아가야 되고 저기 종편에 보면은 그 애들 설명하는 애들 있잖아. 그거 다 짜고 하는 건데 그거 CNBC. 다 잡아가야 돼. 뭐 나는 조사 받아도 괜찮아. 뭐 조사 받아 구만수 조사 받다 해가지고 한번 신문에 내 방송에 할 거야. 내가 이야기하잖아. 물뱀을 독사 만들지 말라니까. 나는 지금 그래도 조용히 있어. 내가 어느 날 아포유처럼 변해가지고 계절을 들면은 지들만 손해지. 재밌겠다. 그거 내 씨발 가만 내비두나. 서부선 발표로 은평구 은암동 많이 올랐던데 어떻게 보세요? 예, 앞으로 계속 좋아질 겁니다. 좋아지는데 뭐 응암동 어차피 그 지금 응암 2구역고 올라간 거 보세요. 참 대단하게 이쁘게 지어졌죠. 예, 응암동 계속 바뀌면 괜찮아질 겁니다. 둔천동 현대일차 리모델링 관리처분 초기 보를 예상 추가 분담금 2억 현재가 11억까지 실거주 매수. 해야죠. 뭐 할 수 있으면 못 써서 그렇지. 돈이 많으시네. 과천에 공공임대 들어오면 과천은 어찌 될까요? 막아야지. 과천 시장님께서 막아준다 하니까 기다려봐. 도곡동 20년차 구축 갖고 있는데 20년 차를 계속 가지고 가는 게 나을지 재건축으로 갈아탈지 나을까요? 갈아타기 비용이 나오고 제가 아까 전에 이야기했잖아요. 갈아타기는 비과세 받으면서 갈아타는 것이지 비과세 못 받으면서 비용을 지불하면서 갈아타는 것은 그렇게 옳은 판단이 아닌 것 같습니다. 주상복합이 투자처로 안 좋은 것은 아는데요. 희소가치 주상복합의 펜트하우스도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집이 주상복합인데요. 마리시티자이라고 거기는 영구조망이라서 부산에서 고평형대에서는 가장 비싸죠. 그거는 주상복합 자체가 투자처로 안 좋다라고 이렇게 일반화시키는 그렇고요. 어떤 위치에 어떤 물건을 갖고 있느냐. 예를 들어서 대구의 이 제니스, 그러니까 범원 해거리 제니스 같은 경우에는 거의 뭐 주상복합의 정석이잖아요. 그런 것들은 또 있고 좋은 것들은 좋아요. 그러니까 무조건 주상복합이 안 좋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는 없고 위치나 주변 환경에 따라서 달라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덕은 구축 500세대 200세대 거의 2년 됐어요. 올해 가져갈까요? 올해 가져가야 될 이유는 사실은 없다고 보고요. 일단 구축에서 뭐 여유가 되시면 2년 됐으니까 뭐 비과세 받을 수 있으면 비과세 받아서 갈아탈 수 있는 그게 되겠네요. 1기 신도시 리모델링 하면 특히나 뭐 분당 같은 경우에는 괜찮은데 어쨌든 비용 대비 수익이 나타날 수 있는 곳은 리모델링 가능성이 있고 리모델링 괜찮습니다. 지금 저층이 재건축이 끝나고 이제 중층 재건축과 리모델링과의 어떤 각축중인데요. 결국은 입지 싸움이 될 겁니다. 다산 신도시 진건지구 왕승 영향 있는데 뭐 어찌됐든 그쪽에 의외로 남양주하고 구리 이쪽의 사람들이 좀 선호하더라고요. 생각보다. 그런 부분에서 왕승 영향은 분명히 있는데 아직 시간이 많이 있죠. 언제든지 뭐 어떤 판단을 하시기에는 좋을 겁니다. 인천 신흥동 노르웨이숲 오션 에듀 분양권은 어떨까요? 지인이 보여주겠어요. 지인 거는 신경 쓰지 말고 그냥 본인 거 신경 쓰면 됩니다. 남의 거 있잖아요. 이렇게 감나라 대추나라. 저는 사실 오늘 나와서 이야기하는 거죠. 저는 제 주변에서도 절대 부동산 얘기 안 합니다. 제 주변 사람들한테. 그래요? 절대 안 합니다. 절대 안 해요. 나를 알고 나한테 물어오는 거는 대답을 하는데 내 주변 사람들 절대 부동산 이야기 안 합니다. 용인수지 좋습니다. 신분당선 라인 딱 지도 펴놓고 그 위성지도 딱 해놓고 빨간선 라인 딱 좋습니다. 그쵸. 상곡 7구역 뭐 나쁘지 않고 좋죠. 상곡동도 그쪽 동네가 지금 상곡은 조금 걱정해야 될 건 뭐냐면 청천 쪽하고 청천 2구역부터 시작해갖고 전부 다 이제 입주 물량이 굉장히 많아져서 한꺼번에 한 번은 조금 힘들어질 상황은 있을 거예요. 근데 뭐 그 위치상으로는 치료선 연장되고 하니까 나쁘지는 않습니다. 김포 한강 신도시 장기동 20평대 투자로 어떨까요? 김포가 옛날 김포가 아닌 거는 맞긴 해요. 맞긴 한데 참으시죠. 서판교에 광교 3호선 지하철 연장될 거예요. 그냥 뭐 웬만하면 뭐 이야기가 나오면 하긴 시간이 문제일지 뿐이지 국가에서는 해주려고 할 겁니다. 뭐 BC 분석 해본들 그거 다 작전 짜고 하는 겁니다. 정책적으로 해주고 싶으면 해주는 것이고
하는 거기 때문에 뭐 우리나라 국가 그 지하철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다 웬만하면 해줄 쪽으로 합니다. 예, 그런 거. 이런 거 읽어주셔야 됩니다. 어떤 거? 광범위한 질문에 답변 다 가능하신 교수님 대단하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그러니까 이런 채널을 봐야 된다. 이런 채널을 조만수 박사님 채널 같은 걸 찾아봐야지. 그러니까 저는 내 이야기 하잖아. 내가 사실은 이제 이쪽 바닥에 발을 디디고 나서 정말 알지, 그 지지아라고 알지. 그 친구도 진짜 대단한 친구거든. PD 수첩에 나왔었잖아. 지와 밥도 먹었습니다. 네. 그래? 진짜 뭐 쟁쟁한 사람들이 정말 많아서 내가 이 바닥에서 담으려면 어떤 게 좋을까? 뭐 이론이야 뭐 내가 기술사고 박사고 하지만 그 암만 그래 봐야 결국은 현장을 모르면 안 된다 해서 내가 지금도 그래서 한 달에 3번 내지 4번 일주일에 3일씩 계속 돌아다니고 오늘도 그것 때문에 돌아다니면서 현장을 계속 돌아다니면서 보는 그래서 아는 거라. 이야기 나오면 다 알고 또 일주일마다 시장 동향 KBC에 나오는 거 그거 변환시켜서 내가 계속 그걸 내가 하기 때문에 시장이 어떻게 지금 돌아가고 어디가 오르고 어디가 지금 약간 조정 상태 이거 다 아는 거지. 그래서 지금 이야기할 수 있는. 보세요. 지금 오늘 준비 아무것도 안 해왔거든요. 저희 라이브죠. 지역이 오늘 거의 전국으로 다 나왔어요. 바로바로 이야기하지. 다 이야기할 수 있지. 다 이야기할 수 있어. 들이 많지 않아요, 사실. 인천 송도 주거용 오피스텔 분양권 보여주는데 오피스텔은 정리하는 게 맞아요. 요즘 오피스텔 기본적으로 월세가 오르지 않으면 가격이 오르지 않아요. 홍원도 홍제동 좋습니다. 역세권 다가구 이제 혼자 홀로 계시는 분이 어르신들이 역세권 다가구 해서 달세 받으시는 것도 괜찮고 나중에 그게 재수 좋게 이제 구역으로 지정이 되고 하면 또 그런 부분들이 좋죠. 원평 뉴타운 대형 평수 가지고 있는데요. 10년 동안 안 움직이다가 이제 좀 움직입니다. 신분당선 기대로 계속 가지고 있는데 뭐 특별하게 움직이실 거 아니면 그냥 들고 계시면 됩니다. 서울은 어찌됐든 팔 이유가 없다면 파는 것은 2가지 있습니다. 내가 돈이 필요할 때 다른 걸로 갈아탈 때. 그렇죠. 뭐 그럴 때 말고는 그냥 갖고 계시면 됩니다. 검단 신도시 구축은 무조건 팔아야죠. 구축은 팔아야 됩니다. 그 신도시 검단 신도시가 조성이 잘 되고 있죠. 걔가 사실은 분양가가 굉장히 낮아가지고 만들어지게 되면 괜찮을 걸로 봐요. 이번에 뭐 대출 해주네 안 해주네 가지고 많이 이야기했지만 검단 신도시는 사실은 인천 메인들하고 가격대를 한번 봐야 되거든요. 그 신도시 구축되면 만들어지면 괜찮을 것인데 그러면 구축은 박살난다고 봐야죠. 양주 옥적은 눈탱이 맞아가지고 요즘 흔들거리는데요. 옥정은 좀 그렇습니다. 뛰어나가면 논밭이 있는 동네라서 제가 아까 그런 얘기 말씀드렸죠. 같은 경기도라도 달리기 해서 야 했는데 바로 논밭 보이고 막 이러면 좀 사실은 그렇습니다. 옥정이 신도시고 메인 한두 개는 빼고는 사실은 좀 그렇습니다. 안산길 온천역 주변 택지 개발되면 주변 아파트 시설 연수가 상권이 너무 상권 별로 시원치 않습니다. 지축 아파트 어떻게 보시는지 창릉신도 지축 쪽 택지 개발 횡한이 지금 좀 그렇죠. 그렇긴 한데 가격대들 많이 오르고요. 창릉 신도시 언제 들어설지 모르겠지만 당분간은 괜찮다고 봅니다. 고독 10축 34평 15억 이상인데 고점일까요? 지금은 단기 고점이라고 볼 수도 있긴 한데요. 제가 말씀드렸지만 서울은 지금 돈의 힘으로 밀어 올리기 때문에 돈을 계속 푸는 이상은 계속 갈 거라고 봅니다. 부천 상동은 항상 좋죠. 부천은 끊임없이 오르는 곳입니다. 많이 안 올라. 살살. 인천 오를 때 오르고 서울 오를 때 오르고 광명 오를 때 오르고 뭐 이런 식으로 부천은 싹 상황했습니다. 저 잘 되어 있잖아요. DMC 금월 리천시야 20제곱미터. 작은 평수는요. 아주 작은 평수들 있잖아요. 아주 초소형 평수들은 강남만 유효해요. 진짜 죄송한 얘기지만 뭐 떨어진다라는 건 모르겠지만 급격한 상승률. 상대적으로 비교를 한번 해보십시오.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향후 지방시장 전망 및 투자 스킬 알려주세요. 일단 지금은 시장은 계속 돌아가면서 상승할 겁니다. 돌아가면서 상승하는데 항상 좀 많이 올랐다라고 생각하는 곳은 접근하지 마시고요. 뭐 서울은 제외하고 서울은 지금 유동성이고 또 이제 더 이상 뭐 공급이 없다 그러고 재개발 정책 안 해주고 뭐 이렇게 규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고 안전사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네. 지방을 볼 때는 지방은 서로 간에 돌아가면서 오릅니다. 돌아가면서 오르기 때문에 지금 조정을 보이고 있는 곳들 몇 년째 조정을 보이는 곳을 입지 좋은 곳을 찾아서 그걸 사놓고 3, 4년 기다리시면 분명히 본인한테 효자가 될 겁니다. 100%입니다. 이거는. 돈 벌기 쉬워요.
근데 그걸 지키지 않아요. 사람들은 비싼 곳에 가서 더 오를까 들어오지 않을까만 신경 쓸 뿐이지 저평가가 아니에요. 이때까지 어떤 이유로 물량이 많아서든 이런저런 이유로 시장이 꼬라박은 동네들이 있다고요. 이제까지 작년까지 울산이 그랬었고요. 대전은 앞으로 계속 올라갈까요? 대전은 입주 물량 자체가 많이 없어요. 지금 상황에서 없기 때문에 그동안은 계속적으로 왜냐하면 사람들은 지금 여기 지금 보시는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공부를 하지만 이 공부 많이 하는 사람들이 없어요. 거의 대부분 그냥 남들이 사니까 오르니까 막 따라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대전에 지금 움직이는 것은 규제가 묶였기 때문에 투자자가 움직이는 게 아니라 실수요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당분간 입주가 터지기 전에 갑천 그쪽으로 입주가 확 터지기 전까지는 당분간은 이런 상황으로 가지 않을까. 부산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 알려주세요. 부산이 왜? 부산 지금 잘 가격대 많이 올라갔는데 왜? 물론 왜 유유지? 왜 유유지? 부산 해운대 남구 동네 수영 갖고 있으면 유유가 없는데 다른 쪽에서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예, 괜찮습니다. 명지도 한 3주 전부터 계속 가격 오르고요. 괜찮습니다. 청주 흥덕구 어떻게 전세 가격 지금 가격이 이제 올라가고 있고 매매 가격은 조금 떨어지지만 두 개 갭이 합쳐지면서 흥덕구는 앞으로 괜찮아질 것 같습니다. 대구 월배 투자는 어떻게 할까요? 달서구 쪽이 원래 사람들이 다 좋다고 하고 학군도 좋고 이제 애 키우기 좋다 하더라고요. 실수요자 같으면 괜찮다고 봅니다. 천안 성성지구 투자용으로 소형입니다. 예전같이 지방도 대세 상승이 올까요? 천안 요즘 조금 오르던데 성성지구 그래도 신불당이 좋긴 하지만 성성지구도 꼭 나쁘진 않습니다. 일단 보유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창원은 어떨까요? 창원 제가 봤을 때는 조금 조정받다가 상승으로 갈 거로 봅니다. 광주도 전세 시장 알려주세요. 광주는 어떻죠? 희한하게 전번에도 우리 했을 때 요즘 관심 가져야 될 것 어딥니까 했을 때 그때 광주 했었잖아요. 지금도 사실은 광주 관심 가져야 될 겁니다. 광주가 조용해서 광주 관심 가질 장면입니다. 광주, 전주. 이건 많이 알려주는데. 오늘 공부하시라고 힌트 많이 주시네. 그렇지. 월요일날 시장 동향할 때 다 이야기해줘. 사람들이 몰라서 그렇지. 내가 내 유튜브를 보면 나는 제목을 자극적으로 안 달거든. 그렇죠. 자극적으로 항상 딱 그냥 노멀하게 일반. 그러니까 딱 공부할 사람만 오라고. 자극적으로 조회수 올려. 근데 그거는 관심이 없기 때문에 물론 관심이 없다라는 건 거짓말인데 뭐라 그럴까 막 이렇게 자극적으로 해서 사람들을 이렇게 해서 에이씨 봤더만 별거 없네 이런 소리 듣기 싫어가지고. 남구 대연동 쪽에 올해 7을 매매했는데 고점에서 상관가 두렵습니다. 들고 계세요. 대연동 입지 나쁘지 않으니까 괜찮습니다. 김해 연지 프루지오 분양권 사도 될까요? 연지 프루지오 한 발 늦긴 했는데 미분양 때 사실은 작년 미분양 때 사람들 많이 들어갔었는데 김해가 살짝 한번 튀었다가 지금 요즘 소강 상태인데 글쎄요. 사세요 이렇게 하기에는 좀 그렇긴 하네. 비규제 주역 1주택 보유자입니다. 투자용으로 창원 용지 아이파크 꽤 많이 올랐던데 지금 개 투자라는 용지 아이파크 6억 할 때 제가 10억 넘어간다라고 이야기했던 적이 있어요. 사실은 창원 용지 아이파크는 투자자라면 한 번은 꼭 성지순례를 해야 되는 곳입니다. 항상 가보라고 말씀하셨죠. 네, 제가 항상 가보라고 이야기합니다. 입지의 끝판왕입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실수요자라면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그런데 투자용이라면 그보다 더 좋은 곳을 찾아보는 것이 낫지 않을까. 왜냐하면 10억은 가겠지만 2억 먹자고 그것도 몇 억 수억을 집어넣는 것은 또 아니지 않는가? 그렇다고 봅니다. 용지가 나빠서가 아니야. 용지 갖고 있는 사람들 오해하지 마. 우삼구역 재개발 주택 지금 매수 어떨까요? 우삼이 비싸죠. 비싼데 그래도 부산의 대장이 삼익비치하고 우삼하고 촉진삼이에요. 조금 장기로 본다라면 배팅 한번 해볼 만합니다. 망미구역 조합장 구속되고 이런저런 이야기했고 망미역이 제일 위치가 나쁘지 않고 좋은데 제일 또 악재는 뭐냐면 깨끗해. 너무 깨끗해. 그래서 그 부분이 리스크인데 결국은 들고 가시면 괜찮을 겁니다. 부산 시장이 좋아지면 망미구역도 결국은 갈 수밖에 없습니다. 세종 매도 성수 전략정비지구 갈아타기 현재 세종은 어디까지 가격이 올라갈지 저도 사실은 장담 못할 것 같아요. 비과세 받아서 전략지구 성수동 가는 것도 나쁘진 않은데 성수동 장난 아닌데 요즘 피 장난 아닌데 그런 거 있어요. 내가 돈이 적게 남아도 무조건 나는 서울 갈 거야 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런 케이스라면
베팅 하셔도 됩니다. 비과세 받아야 됩니다. 그 대신에. 서금수와 6구역은 소액 투자가 굉장히 소액 투자자로 이제 사람들이 많이 갔었죠. 많이 갔었는데 서금사가 뉴타운에서 해제 이리저리 많이 되고 뭐 나쁘다 좋다를 떠나서 뭐 소액으로 투자를 하신 분들이 많고 완공되면은 거기에 따라서 이런 거예요. 내가 돈이 부족해서 그걸 투자를 한 것이지 매주 뭐 내가 그걸 사고 싶어서 너무 좋아가지고 이렇게 산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진행되고 아파트 새 아파트 시주가 하게 되면 투자금 대비해서 충분히 수익은 갈 것이라고 봅니다. 네, 나쁜 이야기는 할 수 없어서 원주 더샵 분양권 갖고 있는데 원주 더샵은 4차 원주 분양권, 원주 더샵은 4차. 이렇게, 그것만 이야기하고. 북한 재개발은 제가 오페라 하우스 건립위원이거든. 근데 북항은 만들어지면 좋긴 하는데요. 북항 자체의 개발에 도움을 주는 것은 그 앞에 이제 부산역 쪽으로 원도심이나 이제 개를 조망할 수 있는 곳들, 영도 일부분하고 이쪽으로 좋을 겁니다. 광주 동구 계룡 61호 신축인데 어떨까요? 좀 하나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기본적으로 뭐 비하하자는 것도 아니고 폄훼하자는 것도 아닌데요. 항상 뭐 광주 동구 쪽에도 지금 뭐 계림 쪽으로 해서 굉장히 지금 많이들 지금 올라가고 재개발 건축도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봤을 때 동구가 원래 광주에서 동구는 그렇게 선호하는 지역은 사실은 아닌데 전부 다 재개발이 일어나는 바람에 지금 굉장히 상상 이상으로 뜨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광주 전체가 지금 시장이 좀 이렇게 좀 이렇게 좀 쫙 숨죽어 있다 그래야 되나? 딱 기회만 보고 있는 어떤 트리거가 발생하는 순간 튀어오를 가능성이 높으니까요. 진입도 뭐 나쁘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하고요. 구미 투자는 어때요? 지금 구미 4주 전부터 가격이 좀 오르고 있어요. 오르고 있고 구미에 투자자들 많이 들어갔는데 구미는 딱 투자할 거 몇 개 딱밖에 없어요. 현곡동하고 그쪽 몇 군데 딱밖에 없으니까 잘 판단하시고요. 군산도 찾아보시면 있어요. 안정적으로 투자를 하기 위해서 안정적으로 왜냐하면 전문적인 교육을 받지 않고 공부를 하지 않은 사람들은 휘둘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보통 인구가 한 적어도 80만 명 이상 되는 곳만 쳐다보라고 한 거죠. 인구가 작은 곳도 분명히 그쪽 지역의 강남은 분명히 있는데 고를 줄을 몰라 일반 사람들은. 그러니까 제가 그걸 하지 말라 그러는데 어느 지역이든 그쪽의 강남은 분명히 있습니다. 또 시장이 죽었다가 더 이상 부동산은 빵원이 될 수는 없어요. 주식은 빵원이 될 수 있어요. 상폐된다든가. 그런 거 있잖아요. 5층에서 4층, 4층에서 뭐 1층인데 1층에도 지하실, 지하 2층. 이게 주식에서 이런데 부동산은 그런 건 없어요. 차라리 안 팔리면 안 팔겠지. 그런데 시장이 침체된 시장이나 이런 시장에 기다리고 있다가 창원도 그랬잖아요. 창원 작년까지만 해도 창원 물건 산다 그러면 다 나쁜 이랬잖아. 네. 용지 아이파크는 둘째 쳐놓고 유니시티 그 6천 세대가 들어온다고 그러니까 완전 사람들 다 나자빠졌는데 하지만 그때도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유니시티 10억 간다고. 유니시티란다. 용지 아이파크 10억 간다고. 근데 용지 아이파크뿐만이 아니라 뭐 유니시티 뭐 난리도 아니었지. 근데 또 같은 창원인데도 또 안 좋은 건 안 좋고 그 성산구 쪽하고 의창구 쪽은 분명히 군산이 원래 GM 때문에 한 5만 명이 빠져나갔고 한동안 계속 지금 쳐박았거든. 근래에 들어서 약간 이제 바닥 찍는 어떤 그런 느낌이 있어요. 여기 보시면 카톡으로 나와 있잖아요. 선물이 519개가 있네요. 그러니까 카톡으로 스타벅스 쿠폰 보내주시고 물어보시면 제가 시간 날 때 대답해 드립니다. 네. 아까 전에 사무실에 와서 뭐 상담하라는 거는 농담이었고요. 톡방 어떻게 들어가나요? 주소 알려주세요. 이렇게. 제 네이버에 구만수 제 이름을 치면요. 구만수 교수의 부동산 스터디라고 가지고 그거 있어요. 거기에 밴드 들어오실 수 있어요. 그 밴드 들어오시면 거기에 제 강의라든지 또는 공지사항들이 다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또 후랭이 TV에서 여러분들 만나 뵙게 돼서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네. 어차피 저는 목숨 내놓고 삽니다. 아까 전에 조사 들어올 거다 하려면 하고 상관없습니다. 제가 이야기하잖아요. 너는 물배물 독사 만지지 말라고. 아포유처럼 내가 그런다니까. 내한테 시비 걸면. 하여튼 간에 저는 항상 걱정되는 것이 이렇게 시장이 막 이렇게 흔들릴 때
사람들은 이렇게 이건 내하고 안 맞는 것 같아. 이게 왜 그러냐면 예전부터 해왔던 사람들은 괜찮은데 요번에 샀어. 사자마자 이거 많아. 법인을 요번에 만들어가지고 만들었는데. 하나 사가지고 어떻게 해보려고 했는데 들어와서 굉장히 인생사가 세용지만 아니겠습니까? 뭐 좀 해보려고 그러면 또 좋은 일도 있고 나쁜 일도 있고 막 그런데 좀 더 이걸 기회 삼아서 경제 공부 좀 많이 하시고요. 부동산 책만 많이 읽어서 해결이 안 됩니다. 부동산 책은 몇 권만 읽어도 됩니다. 한 권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경제서적 읽으시고 그리고 시장이 어떻게 될 것인가 이렇게 순환 사이클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해도를 높이시면 앞으로 10년, 20년, 30년 이거는 원래 이게 전업 투자자는 좋지 않습니다. 자기 삽질 열심히 하면서 원래 이게 부동산이 40대 내 학문이에요. 40대까지 열심히 일해서 돈이 어떻게 여유 자금 있는 거 가지고 투자를 하는 것이지 20대 때부터 막 이렇게 요즘 보면 강의장에 가보면 젊은 친구들 괜히 많아서 한편으로는 좋긴 하지만 한편으로는 참 격세지감이기도 하지만 참 우려되는 부분들이 결국은 삽질도 열심히 하면서 그 삽질에서 돈을 못 벌면요 투자해서도 돈을 못 벌어요. 그 통계적으로 물론 버는 사람도 있겠지만 삽질을 열심히 해야지만 투자했을 때도 마음이 편안해요. 좀 몰라도 내가 뭐 해서 이자 갚으면 되지 하고 내가 버는 돈이 충실하게 현금 흐름이 있다라면 그래서 항상 불안한 건 뭐냐면 견디지 못하고 좋은 걸 샀는데도 불구하고 견디지 못하고 이제 시장 바닥에 패대기 칠 때가 문제인데 그 패대기 치는 이유가 뭐냐면 돈이 급해서 내 삽질을 제대로 못해서 그 돈을 제대로 현금 흐름을 유지하지 못했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말씀드리고 싶은 건 열심히 삽질합시다. 열심히 삽질하고 그 돈의 여유 자금 가지고 투자를 하는 그런 건강한 투자자가 되시기를 바라며 저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날씨 더운 날에 장비를 다 싸들고 왔거든요. 라이브 한번 하려고. 근데 오늘 좀 보람이 있네요. 많은 분들이 감사하다고 말씀을 해주시고 그래요. 또 머리가 좀 트이신 분들도 계신 것 같아요. 보니까 그래요. 경제 공부도 해야 되겠다. 경제 공부해야 돼요. 부동산 공부만 해서 안 됩니다. 시장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알아야 돼요. 그렇습니다. 예, 그래요. 삽질 열심히 합시다. 네. 삽질.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